큐 주세요. 큐 줬잖아 섹스라고. 모든 교양은 남 얘기죠. 안 물어봐도 알려주는 남 궁금증 얘기. 아날람 39회 방송 3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2016년을 터는 탈곡기 타임 두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이 얘기부터 할까요? 아날람 3인방 저희가 생각하는 2016년은 어떤 해인가? 개인적으로 역사적인 차원에서는 진짜 박근혜 게이트의 해예요. 어쩔 수가 없고 저희 개인적으로 일단 저부터 말씀드리면 저 같은 경우는 이 대표님을 만나서 아날람을 시작하게 된 해입니다. 사실은 하던 일이 잘 안 돼서 그러기 상태였고요. 이제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제가 타고난 설명충이다 보니까 설명하는 게 정신건강에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정신건강에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이 얘기를 제가 한 방송 시간에 2번 정도 했는데 이 방송 분위기가 너무 다운된다고 대표님 편집을 하셨죠. 요 얘기는 제가 밝히진 않겠습니다. 뭐? 편집 안 돼 있어? 안 됐어요? 했어요. 네, 방송에 나왔었어요. 나왔었나? 우리 방송 안 듣나 봐. 리버럴님이야. 내가 왜 이렇게 기억을 하지? 그게 저한테는 좀 이렇게 저를 그 암흑의 핵심으로 정신을 밀어넣는 사건인데 그 옥시크린 얘기 그건데 이게 제가 일주일에 한 번 하는 방송을 위한 준비를 안 했으면 어디 가서 실수했을지도 몰라요. 제가 몇 개월 동안 침대에서 잠을 못 잤거든요. 화가 끌어올라가지고 몸속에.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요즘 그 홍 작가가 방송하는 게 편해지고 좋아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조금 이제 마음이 좀 안정이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날람을 하게 된 해고 아날람이 저의 정신 건강에 참 좋은 영향을 끼쳤다. 그래서 대표님을 만나게 돼서 다행이다. 대표님이랑 저희랑 오래 만났어요. 저희 셋이 오래 만난 사이인데 그렇습니다. 시온님은 어떤 해였습니까? 2016년이? 똑같죠. 뭐 아날람 시작하면서 인생이 좀 여러 가지로 풍요로우셨어요. 이게 여러 가지 얘기하고 생각도 하고 매주 만나서 재밌는 얘기하면서 듣는 얘기 또 내가 인생에 살던 거 말고 다른 관점 살면서 흔히 들을 수 없었던 얘기들을 들을 수 있는 분들이랑 그런 자주 또 보니까 결정적인 역할을 제가 또 아니 제공을 대표님이 해드렸어요.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꼭 집어 말씀드릴게요. 대표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대표님은 어떤 해인가요? 2016년. 저도 어디 가서 말을 원래 많이 하는 편이긴 한데 홍 작가를 만났을 때 홍 작가를 올해 처음 만났는데 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처음 봤어. 어떤 식으로? 내 말을 안 들어. 그 말을 하면 자기 얘기만 하는 거. 자기가 말을 하는데 내가 예를 들어 맞장구를 치면은 네. 중간에 물어볼 수 있잖아. 그거요? 그러면 이제 그럼 이제 뭐 이렇게 원래 대화라는 게 그러다 보면 옆으로 주고받는 거잖아요. 또 그러다가 삼천포로 새기도 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은 자기가 하는 말을 끝을 내야 돼요. 끝까지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이 사람이 내가 좋아졌다는 게 이유가 뭐냐면요. 1년간 봤기 때문에 이건 뭐 정확한 데이터는 아닙니다만 상태가 안 좋으면 그게 심해지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좀 마음이 좀 풍요로워지면은 남 얘기도 들을 여유가 남 생기는 얘기 거지. 듣고 대화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그런가 하면서 웃으면서 우스갯소리도 하고 안 그럴 땐 막 쏟아내는 거야. 근데 처음에는 내가 이 사람을 잘 모르니까 중간에 말을 끊는 건 예의가 아니니까 잠깐만요. 재미없거든요. 딴 얘기 해주세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대표님 표정이 지쳐가고 있다는 건 전 느꼈거든요. 아랑곳하지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나만 그랬겠어? 내가 무슨 생각했냐면 이 사람이 살면서 내 앞에 숱하게 지나간 수많은 사람들이 쓰러져 갔겠구나. 그 위에 내가 서 있구나. 내가 또 다음 타자가 되었어. 뭐 어떻게 해. 내가 설명충이라 그런 건데. 근데 이제 뭘 어떡하긴. 관리해야지. 그럼요. 뭐 관리를 해. 이게 저의 장점입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저는 아니야. 근데 안 들어도 또 안 자기 얘기하려고 그러잖아. 근데 올해 어떤 제 속에 쌓인 특히나 옥시크린 그게 중심이었는데 제가 상태가 안 좋은 게 한 몇 개월 갔죠. 그때는 정말 그 인간의 복수심 있잖아요. 복수심과 분노라는 게 진짜 이게 사람 괴롭게 하더라고요. 물론 복수심 그대로 있습니다. 야 기회만 생겨봐 진짜. 특히 서울대 교수 있죠. 합법 판정 내려준 1년 반밖에 안 받으셨죠. 야 진짜 저주할 거야. 자 어쨌든 그 서울대 교수님 몇 살이에요? 나이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안 많으실걸요? 그러면 이제 다르게 저주해요. 난 저주 많이 하는데. 손자손녀가 태어나는데 머리도 구체적으로 머리도 붓고 뭐 이런 거 있잖아. 전 타인의 고통을 저주하는 거에 굉장히 능한 사람이라서 오만 가지 나쁜 상상을 하는데 주로 저는 어렸을 때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 본인에게 하는 저주는 별로 안 하더라고 내가. 왜냐면 걔가 봐야 되니까. 그게 더 힘든 거죠. 그 사람이 팔다리가 없어진다? 그건 나한테 별로 즐거움은 아니더라고. 그 사람의 주변인들이 그래야 내가 즐겁지. 정신고통을 이렇게 말하니까 되게 무서운 사람 같아. 무서운 분이세요. 본인도 이 사회의 불의와 부정부패에 참혹한 피해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여러 번
여기까지 하고요. 시청자래. 내가 또 흥분했어요. 그 얘기하니까. 청취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오, 아로니아진, 당신은 누구죠? 뉴 아로니아진이 출시되었으니 먹는 자마다 피로회복과 심찬 하루를 얻으리로다. 정말 먹는 족족 몸에 좋은 건가요?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먹거라. 그리하여 건강이 너와 함께할지어다. 내가 야근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지라도 항산화 효과가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국내 최고 합리화, 최다 판매, 평산네이처 뉴 아로니아진. 자, 이제 8번째 2부에서 이어지는 8번째 질문. 잠깐만요. 그 전에 저희 실시간으로 맞아. 잠깐. 지금 올라왔죠? 네, 네. AS를 우리가 할 게 녹음을 있어요. 하고 있는데. 네네. 지금 목요일에 저희 녹음하고 있잖아요. 실시간으로 강한 친전자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게 맞죠? 강한 친전자체인가? 강한 친전 자체? 모르겠습니다. 강한 어쨌든 그런 분이 친전자체. 네, 이렇게 붙여서 부를게요. 강한 친전자체 분이. 네. 이거 말하고 싶으셔서 가입하셨다고 여기. 유전학은 공대가 아니라고. 저희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그 유전학 박사님 공돌이라고 제가 그랬는데 유전학은 공대가 아니라며. 네. 유전학은 자연과학이라고 크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공학이 아니라고. 본인이 자연대 학생이신데 맨날 공대생이랑 똑같은 거 아니냐고 오해받을 때마다 너무 가슴이 아프시다며. 근데 사실 저희한테는 화성인과 목성인 정도 차이가 외계어 한다는 점에서 똑같잖아. 아니 그래도 본인들은 그게 다르죠. 그렇지. 화성과 목성은 다릅니다, 여러분. 이게 저 학교 다닐 때 네. 음대만 예대랑 따로 분리돼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음대도 어찌면 예체능인데 네. 아니 우리랑 음대생이라고. 우리 예대생, 저쪽은 음대생이고 우리 예대생이고 이런 느낌이 살짝 듭니다.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여러분 유전학은 공대가 아니고 자연과학이랍니다. 아, 네. 자연과학. 정말. 네, 공학이 아니라 자연과학이다. 근데 생각해보면 맞는 말인데 내가 정말 우리가 정말 과학을 모르는구나. 듣고 보니까 알겠는 거야. 솔직히 이런 생각 든다. 아니 사람이 똑같은 그 눈두개, 코 하나, 귀 두 개 뭐 이렇게 똑같은 사람으로 타고 나서 머리가 얼마나 좋고 성실해야 그런 유전학 뭐 물리학 이런 걸 하시나 이런 생각 들거든요. 제 말이요. 그런 숫자를 이렇게 영어가 있는데 어떻게 숫자가 나오는 저런 걸 저렇게 잘 푸실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진짜 나 정말 이해 안 돼.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 질문할 때 우리 그 얘기했잖아요. 대단해, 방송에는 안 나갔지만 아니 이런 분이 왜 우리한테 물어보지? 그러니까. 그리고 세상을 굴리는 게 다 가만히 이과인들 아닌가 이과인? 그렇죠. 공대생들을 하면 안 되겠다. 네. 그 질문자분 때문에. 네. 우리는 수혜자입니다. 저희는 존경합니다. 그럼요. 네. 존경하고 있습니다. 저는. 네. 존경하고요. 죄송하지만 관심이 없는 거는 무시해서가 아니라 정말 몰라서고요. 그렇습니다. 저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도애들 이빨 까는 거 말고는 재주가 없습니다. 저희를 보시면 됩니다. 저희를. 네. 저번 주에 그게 편집이 됐지만 저희 더하기 빼기도 잘 못해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것도 내가 편집 안 한 것 같은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런가? 저희가 더하기 빼기의 개념은 알고 있습니다. 네. 잘 그게 응용이 안 될 뿐이지. 어쨌든. 네. 자, 2부에 이어서 하는 8번째 질문. 네. 베이비 메탈에 대해 얘기해 주세요. 베이비 메탈. 자, 그룹이죠? 대표님. 네. 베이비 메탈은 이거 아닌가? 헤비 메탈을 컨셉으로 한 일본의 3인조 아이돌 그룹. 네, 맞습니다. 걸그룹이고요. 걸그룹입니다. 자, 일단 베이비가 우리는 이제 영어로 베이비니까 네. 1어식 영어 베비 메탈이에요. 헤비 메탈의 패러디인 거지. 그렇네요. 헤비. 그게 또 그렇게 되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베비 메탈, 헤비 메탈. 베비 메탈로. 네, 그렇죠. 베비 메탈로. 이 얘기를 또 마침 또 요때 딱 다루기가 좋은 게요. 내년 이제 한 3주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1월에 할 메탈리카 내한 공연에 네. 이 베이비 메탈이 오프닝입니다. 이 베이비 메탈이 자국에서도 공연을 많이 안 하고 활동이 그렇게 뜸해서 많이 안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앨범 내고 되게 좀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어쨌든 그래서 뭐 좀 공연 좀 활동 좀 많이 해달라고 하는데 자국 팬들도 잘 못 보는데 무려 오프닝으로 대략 한 30, 40분, 40분을 볼 수 있다. 메탈리카 팬들 중에 어떤 분들은 저게 진정한 메탈이란 말인가 라면서 분노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있죠. 왜냐면은 또 이 락의 이쪽 장르가 난 그게 좀 웃겨. 왜냐면은 저는 사실 그걸 되게 우습게 보는 입장에서 락의 진정성을 생각하시는 분들 태반이 적어도 한국에서는 사회 저항적이다라는 락은 사회 저항적이다. 라는 생각하시면서 락의 진정성 드립을 치세요. 근데
저항은 뭔가 진보 좌파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진정성 드립을 친다는 건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이잖아. 그렇죠. 이게 진짜냐 가짜냐, 순혈이냐 아니냐. 되게 그래서 그렇지. 그냥 이거는 내가 봤을 때 그냥 보수적인 사람이에요. 그냥 자기 거가 딴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조금이라도 이렇게 섞이는 게 짜증나는 사람이야.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보기에는 특히나 이쪽 락 쪽이 그런 쪽이 심해서 이게 무슨 테러가 있을까봐 뭐 야유를 한다든가. 저는 조금 솔직히 말하면 걱정입니다. 그 엔터테인먼트를 즐기지 못하고. 그런 사례가 있었죠 우리나라에. 그 실제로 뭐 그게 이제 이런 같은 맥락은 아니지만 2006년인가요? 그 메탈리카 왔었을 때도 메탈리카 오프닝 밴드 중에 툴이라는 밴드가 섰어요. 근데 사실 그때 툴이라는 밴드는 그때 당시로도 구력이 거의 뭐 한 20년 가까이 되는 베테랑 밴드인데 메탈리카 오프닝으로 서포트로 쓸 밴드는 아닌데 급이 아닌데 되게 중견 밴드인데 근데 어쨌든 툴 입장에서는 한국 밴드 열기가 엄청나다는 소문도 듣고 해서 좀 기대도 했대요. 근데 툴이 약간 밴드가 약간 난해하기도 하고 좀 그날 또 그때가 8월 15일인가 공연해가지고 덥고 메탈 무덥고 덥고 메탈하는 사람 또 남자들밖에 없고 뭐 또 남초 현상이죠. 그래서 입장할 때 약간 지연되고 뭐 이렇게 되게 좀 약간 좀 트러블이 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짜증나가지고 생수병 던지고 그랬어요. 오프닝 공연에? 그 툴 제목이 툴이야 TOL인데 툴롱 막 이러면서. 너무했다. 뭐 능욕을 당하고 왔네요. 그렇죠. 세계적인 밴드인데 메탈리카 나와라 꺼져라 뭐 거의 이런 분위기인데. 근데 툴에 대해서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방금 얘기했잖아. 덥고 짜증나고 남초 현상이 그런 여러 가지도 있었겠다. 근데 툴이란 밴드 자체가 또 난해하고 메탈 밴드 사이에서 그만큼 안 유명한 거죠. 그러면 진정한 메탈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냥 그날 상황이 짜증나고 난해한 음악에 내가 보고 싶은 거 지금 본편은 나오지도 않고 지금 뭐 이렇게 더 길어. 죽겠는데. 뭘 길어. 너 꺼지고 그냥 이제 그런 맥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맥락은 좀 아닌데. 네, 다르긴 한데. 너네 보러 돈 쓴 거 아니야? 근데 그래도 너무했다. 그래도 그러니까 말 그대로 관객이 생수병을 던지는 그런 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뭐 그렇다 해서 사람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진성 논쟁을 하기 위해서 이런 아이돌 메탈 장르를 등에 업은 아이돌 그룹이 앞에서 서포트를 하면은 그럴까봐 야유하면서 꺼져라 영혼 없는 인형들아 외년 쪽발이야 뭐 이럴까봐 내가 지금도 생각하면 좀 솔직히 말하면 일어나지도 않은데 아찔한 거야. 등골이 서늘한 거지. 그래가지고 대표님은 예매를 마치셨죠? 저는요. 예, 제가 그 매크로를 뛰어넘고 대단해요 진짜. 내가 진짜 그걸 했지 내가. 근데 약간 그래가지고 좀 살짝 고민인데 뭐 이 메비메탈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달라고 하니까 얘기를 해드리자면 일단 자 걸그룹입니다. 네 걸그룹입니다. 이 기획사가 재밌어요. 어뮤즈라는 일본 기획사인데 의외로 이 기획사가 일본에서는 드문 실력파 그러니까 소속된 뮤지션님 뭐 뮤지션만 있고 배우도 있고 그런데 실력파들을 키워요. 그러니까 약간 트레이닝 시스템이 한국식이야. 자기들끼리 경쟁하고 트레이닝 시키고 해서 그래서 여기 출신 뮤지션들은 대부분 아티스트들이 많아요. 그 예를 들어 여기 출신 아이돌 그룹 중에 아이돌의 최강자 퍼퓸이 얘네 소속인데 퍼퓸은 아시겠지만 2시간 풀로 뛰면서 자기 노래 완벽하게 소화해내는 정말 최강의 아이돌 그룹 중에 하나예요. 그것도 그렇고 일본 기준으로? 그렇죠. 아니 근데 우리 기준으로도 그렇지. 우리 기준으로도 솔직히 웬만큼 잘한데 2시간 동안 자기 노래 풀로 소화하면 못해. 그거는 보통 할 수 있는 웬만큼 트레이닝의 프로의 기준은 자기 노래 그게 4옥타브건 3옥타브건 1옥타브건 아까 레너드 코에는 뭐 몇 옥타브 올라가나? 자기 노래를 자기가 소화하는 수준에서 정확히 부르는 게 프로거든요. 그게 굳이 뭐 왜냐면 예술은 스포츠가 아닙니다. 또 춤도 추면서 해야 되잖아요. 예술은 스포츠가 아닙니다. 가끔도 요즘 아이돌 게시판 가면 누구는 뭐 4옥타브 뭐를 찍는 게 아닙니다. 예술은 스포츠가 아닙니다. 근데 그래서 여기 또 속돼 있는 아티스트 뭐 흔히 말하는 뭐 후쿠야마 마사하루 유명한 분입니다. 일본의 뭐 서전 올스타즈 배우로는 우에노 주리 뭐 뭔가 이게 실력파 그런 느낌의 사람들이에요. 연기파. 네. 근데 이제 이 베이비메탈 재밌는 게 우리를 좀 약간 골 때리는 개념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AKB48과 같은 느낌으로 어떤 아이돌 집합체가 있어요. 네. 그 이름이 사쿠라 학원이에요. 네. 근데 사쿠라 학원. 네, 사쿠라 가쿠인이라고 하는데 이 학원이 초중학생 한정이에요. 그래서 중학생 넘어가잖아요. 그럼 졸업이구나. 학원 졸업하는 거야. 그래서 재밌는 게 이 학원이 물론 아이돌 그룹입니다. 안에 부가 있어요. 학원이니까 부가 있겠지. 레슬링 부도 있고 뭔 부도 있고 뭔 부도 있는 거야. 그중에 밴드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밴드부라는 설정인 거예요. 이 여자애들이. 거기에 밴드부라는 설정이다. 그렇죠.
이 설정 노름이 정말 네. 끝까지 간 거구나. 그래서 그 밴드부 설정인데 밴드부 이름도 재밌네요. 중음부예요. 근데 원래는 일본은 밴드부를 경음악이라고. 근데 경음악을 일본말로 하면 K-ON이지. 그 애니메이션 그 일본 밴드 다뤘던 만한 K-ON인데 네. 그래서 그 경음부의 패러디로 중음부, 경중. 헤비메탈이니까. 중음부야. 그래서 설정이 뭐냐면 되게 웃겨요. 자기들도 아이돌이면서 이게 분명 AKB48을 목표로 한 거지. 뭐냐면 아이돌이 창궐한 이 시대에 진정한 다크 히로인으로서 이 세계 음악을 정립하러 그런 설정이야. 엔젤 너네들이나 해. 우리가 이 세계를 바로잡아 주겠어. 이런 설정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원래 이 컨셉으로 그냥 밀었어. 그러다 보니까 립싱크하고 뒤에 밴드도 핸드싱크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히트를 된 거야. 심지어는 사쿠라 학원 본체보다 얘들이 더 히트가 된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일이 커졌어. 그보다 수습을 해야 배꼽이 더 되니까. 커졌는데. 근데 또 어쨌든 이 사쿠라 학원 자체가 굉장히 그 자기들끼리 경쟁하고 하다 보니까 얘들도 점점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네. 웬만한 노래는 이제 소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밴드들도 정말 훌륭한 멤버들이 뒤에 백밴드로 쓰고 작곡도 그렇고 프로듀싱도 그렇고 좋은 팀들이 붙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진짜 라이브로 소화가 하는 거야. 처음에 립싱크로 시작했다가 라이브로 소화를 하고 이제는 이제 이중에 친구들이 졸업했으니까 나이가 좀 찼으니까 이제는 사쿠라 학원과는 뛰어넘으면서 이 학원 졸업할 때도 대단했거든. 왜냐면 이게 설정이 안 맞잖아. 붕괴됐잖아. 그렇죠. 설정 붕괴돼. 그러니까 그때 중음부는 잊어라. 그들은 죽고 새로운 영혼으로 탄생한다. 뭐 이런 식으로 가지고 진짜 완전히 새로운 베이비메탈로 탄생한 거예요. 중음부에서 베이비메탈로 학교를 뛰쳐나온 컨셉으로. 그러니까 이제 죽은 거. 얘들 뭐냐면 얘 설정이 여우신님이 그 이 세계 아까 아이돌이 창궐한 세계를 그거 하기 위해서 여우신님 내려준 아이돌계의 어떤 그런 히로인인 거예요. 일본에 여러 신이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초월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재밌는 게 아이고야. 이름도 재밌어. 각각 멤버의 이름들요. 수메탈, 유이메탈, 네? 모아메탈. 아니, 각자 이름인데 그 약자로만 해가지고 거기다 메탈을 붙인 거야. 그래가지고 근데 이 세 명 친구가 되게 재밌어요. 근데 얼마나 대단해졌냐면은 UK 영국 무려 영국입니다. 메탈 락의 본고장. UK 메탈 차트 1위. 1위? 어마어마하네요, 1위. 진짜. US 메탈 차트 1위. 진짜 어마어마하다. 그리고 심지어 싱글이 아닙니다. 싱글보다 더 어려운 게 앨범이에요. 네. 빌보드 앨범 차트 앨범으로 탑 40 돌파. 우와. 전체 39위. 게다가 그 다운로드 페스티벌이라는 락 유명한 페스티벌이 있어요. 네. 근데 거기에 레미 스테이지라는 게 여기서 레미는 그 모터헤드라는 유명한 헤비메탈 전설 헤비메탈 그룹의 멤버 레미를 기리는 거예요. 네. 이 스테이지는 아무나 못 써요. 레전드가 쓰는 거예요. 락 좋아하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아이언 메이든, 뭐 콘, 램스타인 뭐 이런 밴드인데 무려 거기에 쓴 밴드라고. 어마어마한데요. 베이비메탈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한 메탈 밴드예요. 저는 그 베이비메탈 노래 중에 유튜브에서 봤던 게 기브미 초콜릿도. 네. 근데 기브미 초콜릿이죠. 이게 굉장히 사실은 그 슈가데디를 연상시키는. 6.25가 생각나는데. 우린 6.25지. 아니 비슷해요. 얘네도 전후에 정말 그 오사카 그 나가사키에서 그 미군들한테 그 초콜릿에 몸을 팔던 그 소녀들의 어떤 이제 그런 건데 그게 슈가데디 그러니까 원조 교제도 연상시키고 굉장히 퇴폐적이죠. 근데 그걸 또 굉장히 밝게 은유하면서 메타적으로 소화를 해가지고 굉장히 유쾌한 그 노래로 만들어냈어요. 네. 그게 또 노래가 굉장히 들을만해요. 그러다가 그 헤비메탈 특유의 이 노래를 즐기면서 약간 죄 짓는 느낌 있지. 그것도 잘 줘, 은근히. 그건 또 사실이에요. 좀 그렇다고. 그러니까 귀여운 다크 히로인이 맞아요. 그게 뭐 의도성도 있고 맞아 떨어진 것도 있겠지만 그림이 되게 그럴듯하더라고요. 게다가 이게 아마 백밴드랑 같이 올 텐데 지금 같이 오는지 모르겠어요. 원래 지금 백밴드로 활동하시는 이 세션들이 진짜 최고의 세션들 중에 하나거든요. 특히 기타리스트가 그 유명한 오무라 다카요시라고 일본 속주 기타리스트의 어떤 그 한 획을 그신 분인데 이분이 백밴드예요. 그래서 나는 이분까지 볼 수 있으면 이 공연의 퀄리티라든가 어떤 세션의 질이라든가 이런 거는 여러분이 수준급의 스피드 헤비메탈을 한번 볼 수 있다. 일본산이고 그게 좀 역겹고 그러신 분들 있고 뭐 기획한 아이돌 이런 흔히 말하는 작가 의식을 그렇게까지 그걸 추구하시는 그런 음악가에게 하시는 분들에게는 역겹거나 싫을 수도 있어요. 근데 작가 의식이라든가 그런 거는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나중에 한번 우리가 음악에 대해 다룰 때가 있으면 저는 약간 왜곡된 의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즐거운
그 컨텐츠로서 한번 특히 이번에 메탈리카 공연 오프닝으로 쓴다고 하니까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렇게 보기 힘든. 보기 힘들어요. 그리고 어. 지금 솔직히 말하면 지금 우리가 메탈리카 보러 가듯이 지금 메탈씬이 이게 뭐가 없어요. 게다가 진성 메탈 중에서는 그 림프 비즈킷이라든가 또 뭐였죠? 뭐 그런 밴드들이 약간은 그 진짜 메탈 팬들에겐 또 그것도 폴스 메탈이라고 말, 락이라고 막 이렇게 비아냥을 받아요. 그러니까 뭔가 진짜 락이 아닌 거야. 실패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연성화됐다 이거지. 근데 그런 의미로 치면 이들이 직접 작곡하고 뭐 그런 작가 의식은 없다고 쳐도 이들의 음악 장르는 그런 만약 그런 진짜 아니냐라는 식으로 나눈다면 진짜에 가깝다. 진짜 스피드 헤비 메탈이다. 저는 그러면은 이 베이비 메탈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뭐 이렇게 순혈 논쟁을 하는 사람들은 핀란드에 그 헤비사우루스라는 그룹이 있거든요. 네. 그 그룹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그 그룹이 뭔가 저는 모릅니다. 헤비사우루스라고요. 네. 핀란드 그쪽이 굉장히 메탈로 유명하잖아요. 뭐 그쪽 북구가. 네. 뭐 메탈 성지지 뭐. 네, 그 어린 아동을 대상으로 한 메탈 그룹이에요. 5명인가가 있는데 모두 공룡 복장을 하고 나오세요. 뭐 티라노사우루스, 예, 예. 트리케라톱스. 네, 이제 그 공룡 복장을 하고 나와서 어린이용 메탈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 데시벨이 한계가 있어요. 애들이 보통 공연에 오니까 공연하는 걸 보면은 막 애들이 아빠 이렇게 어깨 위에 있고 애들이 진짜 너무 열광해, 너무 좋아해요. 근데 보면은 손만 그걸 안 끼고 다 자기 연주, 키보드 다 연주, 기타 다 연주, 노래 다 불러요. 그 상황에서 립싱크가 아니에요. 그런데 곡이 정말 좋아요. 한번 찾아서 이제 로우란 곡이 있는데 진짜 좋거든요. 아이들에게 말이야 현혹해가지고 그 뽀로로 같은 거나 파는 그런 돈 받아 먹으려고 그런 메탈을 가지고 밴드라고 생각하겠지. 그니까 그렇겠죠. 저질이지. 그리고 이제 그게 공연장에 왔을 때 그 부모와 아이들이 같이 즐길 수 있는 걸 추구해가지고 그 수준도 굉장히 그 노래가 수준이 진짜 높아요. 그 어른들도 즐길 수 있도록 수준을 맞췄다고. 아니 그리고 그러더라고요. 봐봐 새싹부터 헤비메탈 팬으로 키워주는 고마운 그룹 아니야 지금. 얼마나 어떤 그 사회 저항을 해야 되는데 그런 가족주의에 복무하는 그런 보수적인 그런 가치관을 하고 있는 얼마나 이 체제 편의적이고 얼마나 그런 락입니까? 그렇겠죠. 최악이네요. 그렇죠. 그 미국 중산층의 가치에 물든 헐리우드의 공격을 받아서 그래요. 그럼요. 그래서 그러면 결혼하지 않고 독신자들은 거기 그 공연에 갈 수도 없고 팬도 대상도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결혼하고 안락하고 중산층이 되고 아이들을 키울 정도의 경제적 여유가 되는 사람만 그 음악을 즐길 수 있다는 거 아니야.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중산층에 복무하는 음악인 그렇습니다. 거예요. 최악이네. 뿌띠 부르주아를 양산하기 위한 그렇죠. 제국주의적 음모에 의해서 그렇죠. 그런 하나의 일환으로서 그런 일종의 굉장히 그런 뭐 타락한 락이네요. 그게 락인가? 그 락도 아니지 이거는. 그 썩은 어디- 치즈와 콜라 메탈이야, 냄새가 부르나? 풍기는 뽀로록. 뽀로록이지 그게. 락큰롤. 뽀로록. 락이 아니라 뽀로로. 록. 이쪽이 진성 논쟁이 엄청납니다. 이쪽 거의 저기 뭐죠? 그 우리 유교 철학 있잖아요. 네. 그 정도 수준 됩니다. 그 정도이기 때문에 누가 더 진짜냐, 누가 더 적자냐. 우리 아무도 아니야. 이미 내가 봤을 때는 동양인인 거가 자체가 아닌 것 같아요. 동양인이 감히 메탈을 들어? 타령이나 해. 가서. 그러니까 말이야. 저는 그래서 베이비 메탈을 본다라는 게 어떤 추가로 보는 선물 같은 거야. 약간은. 그래서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 실제 일본 밴드의 그 정교한 연주도 한번 궁금하고요. 굉장히 좋은 보너스네요. 굉장히 좋죠. 저는 이제 베이비 메탈에 대해서 예전에 살짝 관심이 있어가지고 유튜브에서 이제 좀 그 메뚜기 호핑을 하다가 좀 이랬었는데 오늘 대표님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히스토리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재밌죠. 설정도 재밌고 자기네 설정에 대해서 그런 귀엽게 그렇게 하는 거 그리고 자기가 뭔가 이런 느낌 아니에요? 골 때리면서 대견한. 그렇죠. 좀 왜냐면 그런 느낌이야. 이게 점점 앨범 퀄리티가 점점 좋아지고 라이브 퀄리티가 점점 좋아지니까 이게 성장하는 모습을 눈으로 보는 거. 아이돌도 그 맛이 있잖아. 내가 그때 얘기했잖아. 그 아이돌은 맛이잖아요. 그 맛이 있잖아. 근데 이게 그런 대견함이 있는 거예요. 그녀들이 프린세스 메이커의 마음이 있는 거죠. 데뷔할 때 중학생이던 막 그런 애들이었는데 아니 이럴 수가라는 그런 느낌 있잖아. 나는 늙는데 왜 너는 안 늙니? 게다가 재밌는 게 이 컨셉을 잘 보세요. 진짜로 그 스피드 메탈의 그 막 과격한 사운드 거기에 약간 일본식 그런 멜로디가 네. 살짝 들어가 있는 불타오르는 느낌의 그 따라따 막 이런 느낌이 있어요. 거기다가 사운드는 좋지 거기에 엄청나게 과격한 율동을 합니다. 그게
진짜 그게 귀엽다. 귀엽더라. 진짜 귀엽단 말이야. 그게 귀엽더라 진짜. 진짜 귀엽고 특히나 또 우리나라 사람들 이런 걸 싫어하는데 특히 남자들은 이게 사실 이 여자애들이 입는 게 고스로리 스타일이잖아요. 맞아요. 그게 엄청 재밌어요. 그게. 그래서 요거를 재밌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모르겠어요. 싫어하면 우리 좀 싫어할 수 있지. 좀 열린 마음으로 봅시다. 싫어할 수 있는데 툴 때처럼 네. 생수병 던지고 어. 꺼져 쪽발이 이런 거는 좀 하지 맙시다. 네. 나 불안해서 그래. 나 솔직히 정말 불안해서 그래. 그리고 본인들이 너무 좋아하고 본인들이 순혈이라고 인정하는 메탈리카가 선택한 사람들이잖아요. 메탈리카가 오케이를 했겠지. 어. 최소. 근데 안 그러면 그럴 수가 없잖아요. 베이메탈이 차트에 올라가는 정도급의 지금 외국 메탈 지금 그러니까. 페스티벌에도 막 가는 밴드라서 메탈리카도 다 알고 다 이미 다 같이 우리 위아더 월드 아니, 이거예요. 메탈리카가 아니 우리한테 말도 안 되고 저런 애들 불렀어 뭐 이랬겠어요. 아닐 거 아니야 당연히. 요즘 메탈리카도 얼마나 할 게 없으면 슈퍼마켓에서 노래 부르고 그래요. 심심해가지고 유튜브에 그 영상 올리고 그런단 말이야. 오픈할 때 막. 그런 거 하시는데 이분들도 나이가 드셔가지고 사는 게 재미없으니까 돈도 많고 야, 뭐 살짝 뭘 해야 재밌냐 야 이거. 그런 거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즐겁게 음악은 즐겨서 그냥 함께 즐겁자고 하는 거지. 거기 가서 이렇게 뭐 네가 내가 이거 하시면 이건 솔직히 의미 없다. 그것은 좀 지향하는 것으로. 그래서 한번 해보자. 네. 가서 정말 재밌게 해보자. 아니 실제로 진짜 이 일본에서 막 무슨 뭐 또 좀 DVD 좀 내달라, VD 뭐 공연 좀 해달라 하는데 잘 안 해요. 근데 이 바다 건너 한국에 와서. 근데 여기서 편의탄 건너 한국에 라이브로 와서 볼 수 있다니까. 지금 진짜 장난 아니에요. 막 그런 그러니까 그룹이랍니다. 활동이 그렇게 적은 밴드입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핫하고. 그러니까 재밌게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베이비 메탈 기대합니다. 9번째 질문이 굉장히 좀 저를 곤란하게 했습니다. 도대체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박유천 이렇게 사건을 접근해? 박유천 사건을 인문학적으로 해석해달라. 이게 인문학적으로 어떻게 접근하면 됩니까? 모르겠어요. 일단 자 성매매기 충분히 우리 했고 네. 일단 대한민국 공권력에 결론이 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일단은 그 전체 4개인가요? 4개 중에 2개인가가 무혐의인가 그랬죠? 네. 무혐의고 또 무고? 이제 그 피해자라고 하시던 분들도 태도를 뭐 바꾼 분도 있고 네. 태도를 돌변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언론에 오보가 난 부분도 있고 복잡한데요. 사실 뭐 그러니까 박유천도 그다음에 박유천을 고발한 사람들도 다 자기네들이 피해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결론이 안 났죠 아마 아직? 네. 그런 걸로 일단 알고 그냥 있습니다. 그 드러난 사실, 그것만 갖고 얘기를 해볼 때. 제가 이런 식으로 악랄한 편집을 하자면 네. 제가 그분을 음해하려는 게 아니에요. 박유천에 대한 악랄한 그리고 박연철을 그러니까 뭐 이게 사건이 결론이 안 나니까 박유천을 고발하시면 실제로 그런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꽃뱀이라고 얘기하는데 진짜 피해자인지 꽃뱀인지 알 수도 없지만 그녀들에 대한 얘기, 박유천에 대한 얘기, 박유천도 연예인으로서 룸살하고 자빠졌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그런 모든 그런 악의적인 편견들 그런 거를 하지 말자. 일단 나는 그거는 좀 별개 문제고 왜 내가 이 얘기를 해줄 수 있지. 내가 악랄하게 얘기해 볼까요? 우리 아까 김기덕 그거 얘기할 때 심영섭 평론가 나왔잖아요. 네. 심영섭 평론가가 박유천 씨의 팬인 걸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오랜 있습니다. 팬이죠. 네. 그래서 오랜 팬이어서 이번 사건에서도 뭔가 네, 쉴드를 치셨습니다. 쉴드를 하려고 했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워하셨죠. 네. 적극적으로 뭔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약간 그런 느낌의 네. 뉘앙스의 언질도 하셨는데 이걸 악의적으로 편집하면 어떻게 됩니까? 김기덕을 까더니 박유천은 좋아하고 이 사람 얼빠네 뭐 이런 식으로 악랄하게 지금 김기덕 감독님 박유천만큼 안 생겼다고. 김기덕은 아저씨 한남충 중년 아저씨라서 지금 싫어하고 뭐 이런 뭐 사람이 악랄해지려면요 그런 걸 이렇게 편집해서 얼마든지 악랄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단이 안 난 일들은 판단을 접고 기다려야 한다. 그리고 사람이 우스운 건 우스운 거 갖고 얘기하자.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그 사람들이 우습다고 얘기하는 부분만 얘기해 드릴 수 있겠죠? 우습다고 하는 부분이요. 예. 화장실이지 뭐. 그러니까 화장실에 대한 그 이제 편애. 일단 화장실이라는 공간에 대한 이분의 패티시는 있어 보여요. 근데 저번이 뭐야 어제죠. 얘기했던 또 그 룸사롱을 경험해봤던 그 저희 지인분요. 네. 지인한테 박유천 사건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네. 이거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 이런 일이 가능하냐? 업소에서 가능하고 그런 일이
흔치는 않지만 전혀 없지도 않고 만약에 꼭 박유천 씨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식의 어떤 그 겁탈 사건, 강간 사건이 있다고 하면 그런 식의 강간 사건이 완전 범죄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 그래요. 아니 뭐 그렇겠죠. 음. 유흥업소에서. 왜냐하면 화장실 안에 CCTV가 없고 좁고 바닥이 미끄럽기 때문에 여성이 제압당하기가 쉽대요. 그러면은 이미 돈을 내고 성을 소비하러 간 거 아니냐. 왜 그런 거에 집착을 하냐라고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이러는 거야. 어차피 돈은 있는 사람들이라면 돈이 아깝지 않은 사람들이라면 안정적으로 돈으로 이제 성을 소비하는 것보다는 이 모험을 더 즐기지 않겠냐는 거지. 그런 사람들이 있대요. 뭐 있겠죠. 사람들이 뭐 원체 뭐 그렇지. 다양하니까. 이제 그러니까 아까 우리 얘기했던 판타지를 실제로 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죠. 그렇지. 억지로 반항하는 여자를 제압해서 이제 그런 식으로 그 친구는 이해를 하더라고. 물론 진실이 어딘지 모르죠. 네, 뭐 그러니까 박유천 그런 사건에 경우가 대해서는 있다라는 거죠. 네. 어디까지나 이거는 뭐 그 우리끼리 얘기했던 뭐 소설 같은 거니까. 근데 이제 굳이 인문학적으로 다뤄달라고 질문하신 분께서 하니까 굳이 인문학적으로 다뤄보자면 그 인간의 성장 시기가 있잖아요. 심리학적으로 구순기라고 하는 게 있고 네. 입으로 물고 뭐든지 빨고 입으로 가져가는 시기. 그게 있고 학문기라는 시기가 있죠. 자기 이제 배설물에 집착하는 그런 시기. 왜냐하면 그 인간의 창조성하고도 연관이 있는 건데 자기 배설물이라고 하는 것은 오롯한 자기의 생산물이죠. 자기가 생산한 결과물에 대한 어떤 집착. 근데 인간이 자라나면서 특정한 대상에 집착하는 그 특정한 시기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진짜 심리학적으로 된 거 아니면 그 프로이드 이론이에요? 프로이드의 이론 아닌가요? 프로이드의 이론인데 인문학적으로 설명해달라니까 난 끌어온 굳이 거야. 이제 이걸 끌어온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논란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 네. 한계가 많습니다. 그게. 네. 과거의 시기에 어느 정도는 머물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론인데 만약에 이 말이 맞다면 박유천 씨는 학문기에서 이제 남아있는 그 부분이 기질상 좀 더 많이 남아있을 수도 있겠다. 굳이 인문학적으로 설명을 하면 이런 식의 해석이 불가능한 건 아니라는 거고요. 자, 더 이상의 인문학은 저는 못 갖고 있어요. 없어요, 우리. 나 정말 긁었어. 저인망으로 긁어가지고 갖고 온 거야. 저희 한계입니다. 네. 박유천. 네. 아니 저는 약간 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분이 굉장히 성공한 동방신기가 어느 정도로 성공했냐면요. 일본에서 벌어들인 돈이 동방신기가 조단이 아닌가요? 조단이에요. 네. 근데 그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너무 많은 돈이다 보니까 기획사와 그 주변 앙투라지들이 이것저것 해서 제해가지고 벌어들인 돈의 한 90%를 가져가도 개인이 줄 수 있는 돈이 100억은 넘는다. 아무리 가져가도 90% 조단이니까, 착취해도 조단이니까 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그러면 그거는 어마어마한 성공이죠. 네. 즉 왜 사람이 얘기할 때 이런 게 있잖아. 제일 불행한 게 초년 성공, 노년 상처 아니, 중년 상처, 중년 상처, 노년 그 빈곤. 네. 그런 것처럼 초년에 아이돌이 되기 위해서 특히 또 SM 아닙니까? 그렇죠. 훈련의 SM 아닙니까? 네. 거기서 이렇게 훈련을 하고 유년기 청소년기를 보내고 엄청난 성공 끝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순간으로서 특히나 한국 사회에서 그런 식으로 컸을 때 돈이 쥐어지면은 손쉽게 갑의 위치에 올라갈 수 있는 굉장히 그런 인물이 됐다. 그것도 얼굴까지 잘났잖아. 한국같이 그렇죠? 외모지상주의 사회에서 부자인데 잘생겼으면 끝난 거잖아. 한국에선 솔직히 이거 이상 없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아직 젊은데. 젊고 잘생기고 부자야. 그러면 이분의 어떤 그 인격 형성이라든가 어떤 정신이라든가 어딘가가 적어도 왜곡됐다 잘못됐다 난 이런 얘기 하려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거와는 약간 지평이 좀 다르지 않냐. 우리가 보편적으로 얘기하는 커먼센스, 네. 상식에서 벗어나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어쨌든 글쎄 모르겠습니다. 일단 박유천 씨가 강간범죄를 저질렀는지 안 저질렀는지는 우리가 판단할 수 없죠. 네. 법리적으로 판단할 문제인데 모르겠습니다. 근데 팬들의 입장에서는 불쾌한 얘기일 수밖에 또 없을 거고요.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잖아. 그리고 이렇게 잘생겼는데 왜 이렇게 많이 했다는 얘기 있잖아요. 이렇게 잘생기고 돈도 많은데 왜 여자를 사?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에이, 그건 너무 일반화야. 아니 그냥 이렇게 안 해도 그냥 정말로 가서 왜 다니엘 애니가 이번에 했던 말처럼 가서 안녕하세요 말만 걸어도 얘 이렇게 될 건데 참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부분이 아까 얘기했던 그 뭔가 이 사람의 어떤 그 인격 형성의 상상력이든 뭐든 지평이 좀 일반인과 좀 달라진 엇갈린 지점이 있지 않겠는가. 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헐리우드에서도 왜 일찍 브리트니 스피어스처럼 일찍 하이틴에 성공하면은 여러 가지 면이 더 이렇게 성숙해지지 않고 하이틴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런 이제 분석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을 테니까. 네. 그래서
뭐 박유천 씨도 제가 보기에는 그냥 사실 뭐 그런 류의 패티시는 그게 변기든 뭐 무슨 간호사복이든 있을 수 있지 뭐. 그럼. 패티시 자체가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럼요. 그리고 그 어떤 패티시는 있을 법한데 변기는 좀 이상하지 않냐? 그건 난 모르겠어요. 사실 그건 다 난 둔가라고 봐요. 네. 그 변기가 됐든 스타킹이 됐든 뭐 간호사복이 됐든 뭐 네. 세라복이 됐든 난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늘 얘기해. 합의하면 아무 상관 없다니까. 그리고 솔직히 이 변기 얘기도 뭐 그가 약간 사인한 거에도 변기가 그려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뭐 더 희화화된 면이 뭔가 이분이 그 사실 확인된 건 없는 거잖아. 본인이 그렇다고 말한 건 아닌데 이제 저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있어는 보인다. 그런 패티시가 뭐 이런 건데 사실은 뭐 그렇습니다. 저희가 박유천 씨 사건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인문학적으로 해석해달라 그러니까. 그치. 저희 한계가 여기까지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게 인문학으로 근데 잠깐만 우리 그럼 생각해보자. 인문학으로 뭘 얘기할 수 있을까? 한 연예인이 이런 말도 하고 싶어요. 현대 사회에서 스타가 키워지는 과정이 사람들의 호감과 사랑을 얻어서 이렇게 갑자기 롤러코스터처럼 스타가 되잖아요. 그거는 그 사람이 예쁘고 잘생기고 노래를 잘 부른다든지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도덕적 우월함이 아니잖아요. 매력의 우월함으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조건이잖아. 네. 거기에 의해서 환상이 생겨나서 그 환상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롤러코스터처럼 올라온단 말이에요. 박유천 때려잡자가 아니라 박유천이 여성들에게 제공하던 그 성적 판타지 있잖아요. 그게 깨진 건 사실이잖아. 그 변기 패티시 자체가 대표님 잘못은 아니라고 했잖아요. 저도 그거 가지고 말하고 싶진 않거든요. 사람이 매력적으로 생기지 않은 것도 잘못은 아니에요. 근데 그 매력은 없어졌단 말이야, 박유천한테. 그럼 다시 롤러코스터처럼 그 사람의 어떤 팬들의 환상 속에 있던 그 위치가 내려오잖아요. 그거에 대해서까지 그 한 사람을 대중이 물어뜯는다. 이렇게까지 말할 수는 또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지점에서는. 제 느낌은 좀 그렇습니다. 글쎄요. 그러니까 아니 뭐 남이 뭘 하든 그 사람이 범죄자면은 뭐 법으로 그거 하면 되는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 두고두고 그 사람을 뭐 조롱하거나 그거는 뭐 모르겠어요. 뭐 그렇게 옳은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특히나 그 사람이 범죄 만약에 그 지금 아직 판결이 안 났으니까 뭐 강간을 했다고 하잖아요. 어쨌든 이게 판결이 안 났다고 하지만 만약에 그분이 뭐 강간범이라고 치자고요. 근데 강간범과 변기 패티시는 전혀 다른 영역이죠. 전혀 다른 영역이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이것도 역시 우리 계속 얘기했던 포처럼 안 뜨고 섞어서 말을 하는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변기 패티시가 모르겠어요. 이게 취향이 대표님 말씀처럼 포처럼 떠야 돼. 취향의 영역인데 물론 모르겠어요. 그게 그 어떤 사람들이 다 커밍아웃을 안 해서 그게 뭐야 희귀한 패티시인지 나만 모르고 전 세계 49억이 다 변기 패티시 가지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나는 변기 패티시가 없지만 내가 보기에 이상하다고 내가 아니라고 해서 그거 갖고 근데 그거랑 그 범죄에서 느껴진 그 불온함 있잖아요. 그걸 섞어서 그 불온함과 이상함을 섞어서 이상하고 나쁜 사람으로 만들면 그게 좀 이상하다라는 거지. 그러면 마치 그 뉘앙스가 어떤 느낌이냐면 이 사람은 우리 사회 구성원 예를 들어 만약에 강간범이 되었다 칩시다. 그리고 범죄 뭐 거기에 대해서 어떤 벌을 충분히 받았어. 징역 몇 년이든 뭐 벌금이든. 근데 그 죄의 대가를 다 치르고 나서도 우리 구성원으로 받아주고 싶지 않다라는 어떤 그 적개심 같은 게 느껴진달까? 뭐 이렇게 말하면 좀 오반가? 어쨌든 그런 게 좀 느껴지는 거죠, 왠지. 사실은 적개심이 느껴지기에 너무 좋은 사건의 이미지들이 지금 박유천 씨에게 뭉쳐 있어요. 네. 그리고 나 이제 어떤 그게 사고의 과정인지 알 것 같은데 제가 딴질보에서 편집부국장으로 일하고 있을 때 낙곰수가 이제 떴었어요. 네. 그때 이제 보통 이제 딴질보는 업데이트를 한다 그러죠. 인터넷 신문이니까 그때 이제 제가 데스크를 갖고 있었는데 이제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네. 데스크를 잡고 있으면 그 사람이 보수적이 돼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으면 좋겠고 맞아. 회사에 무슨 일만 일어나면 가만히 있어봐. 내가 어디에 나의 책임이 없는 자리에 내가 발을 뻗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그때 우리 총수님 김어준 총수님의 저의 보스였던 저한테 한동안 월급을 주셨던 그분이 증권가 찌라시 주인공이 됐었어요. 유명인이 갑자기 되다 보니까 그 증권가 찌라시를 읽으니까 증권가 찌라시가 어떻게 나오는지 알 것 같은 거예요. 기반은 진실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그 취사 선택한 진실로 이제 서로 진실들이 버프가 돼. 그래서 한 30% 진실에 70%의 그럴듯한 이야기로 만들어졌어요. 있어요. 그래서 그 그림이 굉장히 음험해요. 그거 보면 총수가 약간 변태에다가 아주 막 그런 사람이야. 양심도 좀 없고. 죄송하지만 생긴 게 좀.
좀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소지의 외모다. 그러니까 그 외모로부터 그러니까 총수님의 그 이미지로부터 상상할 수 있는 네. 좀 지저분한 얘기들 있죠. 그런 것들이 사실 그냥 드라이한 사실만 건져내면 별거 아닌 것들인데 그게 정말 기가 막히게 부풀려지게 조합이 잘 돼 있는 거예요. 증권가 찌라시가. 그래서 루머란 거, 이미지란 거 그런 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좀 다른 얘기인데 저 증권가 찌라시 얘기 있잖아요. 네. 저 너무 궁금한 게 저거 누군가 만드는 사람 따로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있지. 그게 돈이에요.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월급을 받으면서 일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그럼요. 거예요. 그런 거 맞죠? 그지. 그렇지 않고서는 매일매일 그런 식으로 뭔가를 생산한다는 게 직장인이 그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게 뭐 회원제 디스패치 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일단 회원제로 해가지고 돈을 받고 왜냐하면 이제 그 소설 써주는 사람이 있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왜냐하면 그게 이제 증권가 찌라시라는 게 왜 증권에서 나오냐면 증권에서는 그 말 그대로 그 참 그 작동 방식 웃긴 게 증권에서 솔직히 말하는 그 다루는 수도 허수잖아. 솔직히 말하면. 그렇죠. 근데 그 허수가 작동하는 방식이 진실과 아무 관계 없는 허황된 이미지가 많다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사람이 진짜 변태인 건 상관없지만 변태라는 소문이 나면 이미지가 안 좋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럼 주가가 떨어진다 이거야. 그러니까 허황된 얘기와 허황된 숫자가 함께 요동치면서 만들어내는 그림이라는 거야. 그렇지. 그리고 진실 여부는 관계 없는 거죠. 그치, 사실. 진실은. 그리고 루머를 좋아하는 인간의 속성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남 얘기 다들 좀 하니까. 그래서 난 그 속성이 되게 웃기더라고. 그러니까 아무도 진실엔 관계가 없어요. 실제로 예를 들어 그걸 구독하시는 분들은 그 찌라시가 재밌어서가 아니라 내 돈이 걸려 있는데 그 그렇지. 찌라시 때문에 그 얘기가 뭐가 카더라 때문에 돌아서 예를 들어 YG에서 뭐뭐 했던 어떤 뭐뭐가 있더라라고 하면 그 아무리 연예인 시장에 영향을 주니까. YG 주식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YG에 투자했던 분들은 안 좋겠지. 근데 YG에 했던 사람이 만약에 예를 들어 전화를 걸어서 주주가 그게 사실이냐, 누가 그 뭐 하느냐 관심 없어요. 오히려 그럴 걸 마약을 한다 예를 들면 마약을 해. 들키지 마. 들키지 마.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게 진실인 거, 그게 범죄고 정의고. 어떻게 마약을 이게 아니라. 그건 상관없는 하든지 거야. 말든지. 그런 얘기가 왜 내 귀에 들려오냐. 그래서 왜 이게 떨어지냐, 그지. 참 재밌는 얘기죠. 그렇게밖에 관리를 못 하나. 그래서 나는 이제 증권가 찌라시가 돌고 그 내용을 제가 읽게 되고 책상 위에서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총수가 들어오는 거야. 총수가. 그때부터 그래서 달리 보이던가요? 난 저 양반이 나한테 쓸데없는 거 시키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이러는데 총수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주인공이 되셔서? 그게 아니라 그 자기 얘기가 이렇게 부풀려지는 것 자체가 약간 신기하고 재밌는 거지 이 사람은. 그러니까 막 재밌어하더라고 이 양반이. 실제 사실로 들은 건 저는 총수님 지저분하다. 안 씻는다. 안 씻어요. 네. 저 얘기를 들었었어요. 뭐, 홍 작가님한테. 근데 사실 안 씻는 뭐 그렇다니까 사실 할 말은 없는데 중년 남자 입장에서 얘기해 주자면 안 씻으나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되게 슬픕니다 그게. 그러니까, 씻어도 안 씻어 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타고나길 잘난 무슨 정우성 그런 배우 정도 느낌이 아니면은 씻으나 안 씻으나. 근데 눈으로는 표 안 나도 냄새로 표가 나잖아요. 그것도 아니야? 그것도 그렇지가 않아. 그러니까 물론 여기서 안 쉰다는 게 무슨 일주일 막 사나흘씩 막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정도는 아닌데. 그거 아니고 총수님 좀 그 정도신 것 같던데. 그 정도는 아니고. 제가 이제 딴질보에 입사를 하고 얼마 안 있을 때였어요. 총수가 갑자기 쳐들어오더니 사무실 피자를 먹재요. 피자를 왜 먹습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그냥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게 입에 전부인데 피자를 뭐 엄청 시켜요. 보통 우린 피자를 씹어 먹잖아요. 그 양반은 피자를 마셔요. 그래요? 네, 그 피자가 액체처럼 보여요. 그 양반이 먹고 있는 걸 보면. 그럼 그 토핑이 흐르잖아요. 검은색 올리브 같은 게. 그게 그 사람 수염 속에 있는 거예요. 흘러내려서. 나는 그게 자꾸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점심, 저녁 계속 신경이 쓰이는데. 있다고 얘기는 안 해줘요 그러면? 아니 근데 나는 신입사원이었으니까. 근데 계속 거기 달려있는 거야. 근데 그래서 홍 작가님 이때까지 이렇게 겪은 걸로 보면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말할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저녁에 말했지. 저녁에 말했더니 어디쯤에 있어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기 그 좌표가 막 이런 식으로 제가 함수로 설명을 했어요. 그쪽 수염을 딱 하더니 후루룩 마시는 거야 그걸. 어떡할 거야. 여러분 정치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적개심이라고. 박유천의 변기 패티시 하다가 결국 남의 그 불결함에 대해서 얘기하자. 이게 바로 내가 말한 적개심. 아니 그거는 그냥 그분의 취향이지. 그게 왜 불결함이라든가 이런 지금 불결한 이미지 때문에 지금 이 얘기가 나온 거잖아. 두고도 먹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게 거기 킵해놓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수염 위에 저장고다. 네. 저희 그런데 우리가 패티시 얘기했잖아요. 네. 대표님은 패티시 뭐 있습니까?
패티시요. 보통은 페티시가 이성의 신체에 좀 많죠. 음... 뭐 변기 같은 사물에도 있겠지만. 근데 굳이 따지자면 나는 사실 그런 패티시는 별로 없는데 굳이 있다고 끄집어 내보자면 나는 주로 남자들의 오랜 떡밥, 여성의 그 가슴이냐 엉덩이냐의 그 그때 부위에- 대표님 말씀 안 하셨잖아요. 어느 네. 판지. 어쨌든 어느 파입니다. 네. 어느 파입니다. 여자파고 이런 거 아니야 그냥? 나 여자파야. 저는 가슴과 엉덩이 중에 고르라면 저는 신기한 게 여성들의 가슴 사이즈에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엉덩이가 좋은데 엉덩이가 큰 거 말고 내가 딱 이렇게 슬렌더하고 딱 정돈된 그러니까 엉덩이. 이렇게 설명하는 게 해지 마요. 이게 막 그래서 내 얘기 안 하는 거야. 그냥 아니, 제 그쪽이 설명이 가깝습니다 불쾌했습니까? 하면 그만이지. 시원님? 별로 듣고 싶지 않은 거야. 안 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알았어요, 봐봐, 알았어요. 나는 설명 듣고 싶지 않다라는 어느 정도의 취향적인 얘기인데 자주 듣다 보니까 듣고 싶지 않다가 자꾸 그 얘기로 발효가 되면서 적개심 생겨. 대표님이 저에게 적개심이 생긴다. 그러니까 바로 이런 상황인 거야 이게. 상관없습니다. 패티시가 그런 네, 적개심 뭐 혼자 잘 네. 근데 뭐 정돈하시고요. 어쨌든 시온님은 그런- 어떤 거? 네, 아니, 저- 적개심 생겼지, 그지? 네. 본인도 적개심 생기는 사람이 돼봐. 시온님은 뭐 패티시 있어요? 남성의 신체. 어린 남자 있죠, 어린 남자 요즘에. 그렇지 어린 남자. 어린 그렇지. 남자? 전 사실 멋있는 중년 남자를 좋아하거든요. 음. 근데 그래도 이제 아무리 생각해도 어린 게 최고시다 이런 생각이 점점 들어요.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젊은 뭐야? 위대한- 나만 이 두 나만 분을 얘기하고 자꾸 보다 보니까 어린 게 최고시다 이런 생각이 뭐야? 점점 나만 들어요. 얘기하고 이 양반들 이렇게 피하는 거야. 알겠습니다. 아니 내가 왜 나도 말하려면 할 게 많지. 재밌게 얘기해 줄 수 있는데 뭘 이게- 굳이 이게 방송으로 있잖아. 그걸 줄줄 어. 듣고 있으면 아니 뭐 가슴이 엉덩이냐 그걸 내가 왜 듣고 내 있어야 돼. 말이 그런 겁니다. 슬렌더가 어쩌고 이런 얘기하고 말이야. 근데 우리 하면 안 돼? 하면 안 돼? 홍 작가님 시무룩해지셨어. 홍 작가 나 시무룩해졌어. 홍무룩했어. 자, 그 다음 질문입니다. 10번째 질문. 탈모인의 가슴을 찡하게 했거나 환호하게 만들었던 영화나 드라마 부탁드려요. 뭐 있어요? 글쎄 모르겠습니다. 환호하게 만드는 영화나 드라마는 없는 것 같고요. 왜 탈모인이 주인공이었던 드라마나 영화 뭐 없나요? 나는 하나 스타워즈? 나 하나 있어. 50 그때 배경으로. 우리 한번 방송했던 그 실버라이닝 플레이북의 감독님이 네. 찍으셨던 아메리칸 허슬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네네. 그거 진짜 재밌어요. 거기에서 우리 크리스찬 베일이 살을 30kg씩 찌우고 맞아. 진짜 자기 머리를 직접 쥐어뜯어서 탈모인으로 나오는데 맞아. 첫 장면이 무려 어떤 거냐면 이 사람이 얼마나 배 나온 아저씨의 탈모인이냐고 강조. 첫 장면이 자기 머리를 그 스필도님이 흔히 말하는 빨래? 이렇게 빨래하는 거 장면이 굉장히 롱테이크로 되게 디테일하게 나와요. 그래서 첫 장면이 그래서 다른 가발머리로 부분 가발로 그 네, 머리를 네. 덮으면서 네. 자기 머리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정말 공들여서 어쨌든 그 처음 나올 땐 셔츠도 입기 전이니까 배 나온 모습에 네. 그랬다가 이제 어쨌든 나 옷을 그 장면 보면 슬프겠다. 양복을 입고 머리도 이제 다 했잖아. 네. 그래서 이 사람이 무슨 사람인가라고 이제 어떤 세계로 들어가는 사람인가 인물을 설명했으니까 딱 들어가요. 그럼 네. 이제 그 실버라이닝 플레이북의 그 남자 주인공 있잖아요. 남주. 그분이 여기서 이제 조연인데 그분이 엄청 못된 사람으로 나와 약간. 브래들리 쿠퍼. 브래들리 쿠퍼가 막 얘기하다가 짜증나니까 서로 말싸움 짜증나니까 그 머리를 손으로 헝크는데 그게 내 마음이 참 되게 참담해져. 알겠습니다. 비탈모인 여러분 그 영화 꼭 보세요. 아니 근데 탈모인도 그 영화가 되게 그러니까 그 그 영화 재밌다고. 아니, 그래서 자존감을 탈모인이- 높여준다니까. 그 비탈모인이 그 탈모인 머리 만지는 장난치는 거지 친구들끼리. 그게 어떤 행동인지 알아야 돼. 저는 그러니까. 환호하는 영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분노의 질주 아니야? 왜? 거기 대머리가 주인공이잖아. 대머리가 주인공의 악당에. 아 그렇지. 우리 제이슨 전에 스테덤 얘기했잖아요. 자존감. 대머리가 글쎄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빌런도 대머리고 어. 대머리가 대머리를 그 도와서 대머리가 사람들이 대머리를 그 사람들이 다 탈모인은 아니고 의도적 탈모, 그러니까 상모인들도 있기 때문에 좀 그렇고 저는 개인적으로 로키 실버스타 스텔론의 왜 이렇게? 슈퍼스타 스텔론이 없어요? 아니, 그렇진 않은데 그 영화의 모델이 됐던 시합이 무하마드 알리와 척 웨프너라는 무명 백인 선수의 네. 시합인데 그거는 무하마드 알리 특집 저희가 했었던 네. 그 방송분을 들으시면 알 수 있는데 그 무명의 백인 선수가 왜 헤비급들은 이게 감량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 양반이 그냥 백인 아재예요. 네. 호모 심슨 같은 백인 아재야. 살도 좀 출렁거리고 무하마드 알리는 잘생긴 사람이잖아요. 잘생긴 흑인이고
그 흑인 특유의 그 매끈하고 멋진 몸 있죠. 거기다가 무하마드 알리는 풍성족이잖아요. 그리고 챔피언이고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인데 정말 이 비계살이 출렁거리는 흰둥이가 그 척 웨프너 아저씨가 정말 고군분투하면서 끝까지 가요. 그 아메리카 허슬 내용이 그거야. 근데 고군분투. 근데 로키를 보면 모르겠지만 그 로키라는 영화의 모델이 됐던 척 웨프너의 시합을 보면 척 웨프너 아저씨의 고군분투가 더 서글프면서 비장해 보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원형 탈모를 갖고 계셔가지고 이분이 또 백인이니까 원형 탈모된 부분이 정말 하얘요. 맞아. 게다가 같이 싸운 사람도 흑인이잖아. 그러니까 그게 좀 처량해 보이면서도 그 고군분투가 정말 나는 그렇게 느껴지는 거야. 그 시지프스 있죠. 머리에 원형 탈모를 진 척 웨프너, 그 어깨에 돌을 진 시지프스가 이렇게 무하마드 알리를 상대로 하는 결국 지죠. 결국 다운당해서 KO를 지거든요. 마지막 라운드에. 그러나 그 과정에 무하마드 알리를 한번 쓰러뜨리기도 하고요. 다운으로. 꽤 오래 버텼잖아요, 그 사람이. 어쨌든. 아니 마지막 라운드까지 버텼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라운드에 긴장이 이 양반이 살짝 풀어져요. 마지막 라운드다 보니까 한 30초 남기고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무하마드 알리가 8회 때 당했던 다운을 아주 그냥 피해 복수를 시전하죠. 정말 처참하게 KO 당하는데 그러면서도 또 일어나려 그래요. 시합이 이제 몇 초밖에 안 남았거든. 근데 그 몇 초 동안에 무하마드 알리가 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심판이. 무하마드 알리는 이게 봐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거. 근데 이렇게 다운됐을 때 또 때리는 타입은 아니었잖아요. 아니었는데 그 사람 일어날 거니까. 아. 일어나지만 심판이 그냥 시합을 종료시켜버리죠. 그렇지만 이제 정말로 골로 가실까 봐.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았고 그 영화를 보고 감동을 먹은 무명의 포르노 배우였던 실버스타 스텔론이 시합을 보고. 그렇죠. 그 시합을 보고 일주일 만에 영화 대본을 써가지고 로키가 나오죠. 네. 로키 영화 멋있죠. 로키 영화 너무 멋있습니다. 가슴 찡하지. 그래서 저는 로키 여러 번 봤는데 로키를 볼 때마다 자꾸 내 마음속에 원형 탈모가 CG 처리가 되는 거야. 내 마음속에. 그러면 자체 필터링. 자체 필터링이 돼서 실베스타 스텔론이 머리를 없애. 나는 더 눈물이 나오는 거야. 그렇습니다. 탈모인 여러분 아메리칸 허스를 보십시오. 네. 그 배나온 탈모인이 근데 거기서 배나온 탈모인이 인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원래 아내인 네. 광년이 제니퍼 로렌스와 자기와 사업 파트너이자 불륜 상대인 에이미 아담스 사이에서 진짜? 근데 진짜 보면 알아. 그 얼마나 이 사람이 고군분투하는지 나와. 그것조차.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의외로 마음이 나쁜 놈이긴 해. 사기꾼인데 마음이 그렇게 모질지 못하고. 그러니까 사기꾼인데 그냥 사기꾼 특유의 그런 거 있잖아. 내가 안 보면 뭘 됐어라는 느낌 정도의 이 정도 선량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남을 참담하게 악독하게 만드는 그런 걸 눈으로 보면서 비참을 즐기는 사람은 아니야. 그러니까 천차반 풍경에서는 좀 눈을 돌리는 완전히 사이코패스는 아니고 완전 사이코패스 아닌 거야. 준법 정신이 좀 없는 그 정도.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양 옆에 있는 사람들이 좀 이렇게 밑빠진 사람들이야. 자기 욕망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부어줘야 되는. 막 이렇게 하면은 막 무슨 눈먼 종마처럼 달려나가는 건데 거기서의 그 제니퍼 로렌스의 그 눈먼 종마 같은 광년이 연기. 브래들리 쿠퍼도. 그러니까 실버라닝 플레이북에서 둘이 광남이었잖아요. 그때 그걸 보고 찍으신 게 아닌가요? 그 둘이 여기서 조연으로 광남으로 나와서 아메리칸 허슬의 이 주인공 누구야 크리스찬 베일이 눈이 핑핑 도는 거야. 근데 저 미친 연놈들이 너무 웃겨 그게. 상대가 이렇게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 있잖아. 보세요. 그 진짜 재밌습니다. 영화 정말 잘 찍었어요. 재밌다고 되게 호평 받았었어요. 그거. 정치 여러분, 제 주변에 이동규 대표님한테 자기가 안 본 영화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그 영화를 보게 된다고. 재미없다고? 근데 재미있는데 그 정도는 아닌데 좀 이런 게 있대요. 재밌다니까. 내가 너무 감동. 근데 아메리칸 허슬 진짜 재밌다고 그때 그랬었어요. 다들. 그러면 이제 아메리칸 허슬이랑 로키. 저는 분노의 질주. 분노의 질주. 또 뭐 있을 것 같은데. 탈모인이 아니요. 근데 분노의 질주에 나오는 탈모인들 있잖아요. 그 대머리들은 자기 대머리에 대한 부끄러움이 없잖아요. 그죠. 그런 거는 와닿지가 않죠. 그러면 아메리칸 허슬 보라니까. 그러면 그 홍 작가님 언젠가 블링아웃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블링아웃 하고 나서도 부끄러워할 거란 얘기세요? 블링아웃 하면은 일단 블링아웃엔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뭔데요? 탈모인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블링아웃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거나 실제 여러분의 몸매 있잖아요. 그거보다 여러분들은 훨씬 더 뚱뚱해 보이게 됩니다. 진짜요? 예, 그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특별히 마른 체형이 아닌 한 블링아웃이라고 거울을 보면 탐욕스런 파괴승이 그 안에 있습니다. 땡중이 그 안에 있어요. 번들번들한. 그게 굉장히 저도 한번 해봤는데 블링아웃을 옛날에 그게 자존감에 상처를 조금 주거든요. 그래서 블링아웃을 할 때는 조건이 있어요. 무조건 살 빼야 돼요. 정말이에요. 그래야지 스타일 살아요. 그래서 저는 미친 듯이 살 뺐어요. 그때 한 69kg까지 살을 뺀 적이 있어요. 탈모하니까 생각나는 게요. 아까 아메리칸 허슬 얘기를 한 번 더 하자면 이 데이비드 러셀 감독의 사단이 실버라이닝 플레이북 이후로 로버트 드니로, 브래들리 쿠퍼, 제니퍼 로렌스 이렇잖아요. 이 아메리칸 허슬에도 로버트 드니로가 나오는데 흔히 말하는 개 무서운 청부살인업자로 나오는데 머리가 탈모이냐. 머리가 휑해. 휑한 사람이 선글라스를 끼고 죽여버린다 거의 이런 분위기가 보면 이 영화가 그러니까 내가 그 탈모에 대한 그 맥락을 모를 때는 그냥 어떤 그냥 외관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내가 홍 작가 얘기를 많이 듣고 이 영화를 보니까 이게 그 맥락들이 되게 재밌더라고. 이 영화는 좀 더 가슴에 와닿던가요? 우리 방송을 좀 들으시는 분들이 이 영화를 보시면 되게 재밌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제가 대표님한테 저의 빨래, 제가 그나마 빨래를 해서 이만큼 가리고 다닌다. 그래서 저희 빨래 실력에 대해서 막 떠들 때 그래 뭐 떠드세요 막 하는 약간 저의 설명충의 어떤 그게 평소에 지쳐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우리 방송 끝나고 저희 셋이서 예전에 실제로 뵈셨을 때 저희 셋이서 참모습을 보았을 때 허거를 먹으러 갔었죠. 허거의 그 매운 그죠. 국물을 먹으면서 땀을 한 바가지 제가 흘렸을 때 드러난 실체를 보고 대표님이 약간 말씀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때 마음이 어땠습니까? 그때 마음이란 건 마치 어떤 그 후쿠시마 동일본 대지진을 보는 뭐 9.11이라든가 뭐 체르노빌이라든가 어떤 참사 앞에서 사람은 말이 없어집니다. 저의 빨래 실력을 인정하십니까? 그 이후로? 인정합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합니다. 이것도 한번 유튜브에 올려드려야지 내년에. 진짜요? 진짜요? 내가 찍어줄게. 괜히 말했다. 진짜? 그래. 두 사람 표정 보고 괜히 말했다. 지금 두 사람 살아났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탈모인이 모욕감에서 탈출하는 모든 방법을 알려주세요. 있어요? 방금 블링아웃 말씀하셨는데 블링아웃밖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안 나거든요. 그것도 모욕감에서 탈출하는 방법이 될 수 있나요? 피트니스 포함해야 돼요. 아니 어쨌든 그렇다고 해도 좀 낮이죠. 그런데 회피나 보류도 아니고 탈출이라니 이게 됩니까? 탈출이라는 게. 근데 이게 조금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약간 좀 불편한 사람이 되면 돼요. 약간 기간이 좀 걸리지만. 그러니까 너가 왜 그 홍 작가가 제3의 젠더 이렇게 얘기하면서 근데 그게 뭐냐면 결국 그 얘기가 나를 불편하게 한다잖아요. 다른 사람도 악의 없이 하는 농담인데. 근데 그분이 하는 농담이라는 게 야 대머리야라는 게 야 호모야라고 하는 거나 매번 별로 다르지 않다. 적어도 듣는 사람에게는 성소수자나 다른 사람들처럼 느껴진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한 불편함을 피력하면 초창기에는 인지를 시켜야 그렇지 불편한 사람이 되겠지만 결국 그게 하나둘 쌓이다 보면 사람들도 결국 안 하게 되거든요. 그럼 모욕감에서 탈출하게 되죠. 왜냐하면 그 모욕감이 이제 사라질 테니까. 그 다음 남은 건 자기 자존감을 회복하는 방법이죠. 물론 뭐 100% 탈출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왜냐면 나는 가까운 데서만 안 드는 게 어디예요. 자기 자신의 탈모가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과 남이 나에게 주는 모욕감은 좀 다른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존감은 본인이 알아서 회복을 하는 거지만 내가 굳이 느끼지 않아도 될 모욕감까지 타인에게 받을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그거는 좀 불편하다라는 걸 피력을 하면 되고 근데 이제 그거를 두 개를 이것도 섞어서 생각하시면 안 되고 분리해서 생각을 내 자존감은 내 자존감대로 따로 그다음에 내가 관리를 하고 남이 나에게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좀 어쨌든 불편하다라는 얘기를 해줘야 되죠. 말씀처럼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좀 정색을 하는 사회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정색도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어색 결렬까지 가면 안 되고 약간 예의가 필요합니다. 그럼요. 정색을 할 때 왜냐면 정색을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뭐가 있냐면 좀 참아요. 참다가 화를 내는 거야. 화를 내면서 너 이놈 새끼 뭐 이러는 거라는 거지.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 애초에 하려던 의도는 퇴색되고 맞아요. 불편한 감정만 남아요. 그러니까 조금은 그 예의를 차려서 정색을 하려면 그 전에 내가 감정이 고양되기 전에 미리 그걸 얘기할 수 있는 타이밍이라든가 말이라든가 그런 걸 좀 연습하고 찾아야 돼요. 그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 안 그러면 서로 죽어! 꺼져! 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좀 내가 봤을 때 듣는 사람도 부정적인 인상만 남으니까 왠지 그 대머리야라는 말을 처리하고 싶어지지 않은 거야. 왠지 그 말 있잖아. 우리 어렸을 때 그쵸. 부모님한테 지는 것 같잖아. 혼날 때 부모님한테 혼날 때 그러잖아. 내가 분명히 부모님한테 말이 맞는 것 같아. 근데 잘못한 것 같긴 한데 지는 것 같잖아. 그래서 싫잖아. 그건 부모님도 있잖아. 그치 부모님도 있죠. 자식들한테 아니, 뭐, 반박당했을 우리는 때 지금은 없나? 그래 아빠가 잘못 생각한 것 같다. 솔직히 아빠 입장에서 그렇게 말하기 힘들잖아요. 그럼요. 지금도 그러니까. 가끔 우리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려면 예의를 갖춰서 타이밍을 좀 더 앞으로 끌어당겨서 좀 더 차분하게 얘기할 수 있는 방법들을 근데 이제 그게 단순히 탈모뿐만 아니라 생활 전반에서 다 필요한 것 같아요. 정말 네. 전반에서 다 필요해요. 알겠습니다. 다음 네. 질문입니다. 트위터에서 이분은 범고래님이란 분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읽어보겠습니다. 흑수저 문돌이 금사빠 남자 사람의 삶은 너무너무 버라이어티한데 그만큼 슬프고 슬픕니다. 금사빠가 뭡니까 대표님? 금방 사랑에 빠진다. 금방 사랑에 빠진다. 이 대표님 금사빠라고 하셨는데 살아온 삶이 어떠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 저의 삶을. 그리고 뭐 이런 질문도 다시 여전히 사랑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매번 사랑해서는 안 돼. 사랑해도 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대상만 사랑하게 되는 자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건지. 자, 이분께서 이 대표님을 콕 집어서 물어보셨어요. 네. 이 대표님이 금사빠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대표님의 연애사란 어떤 것이었죠? 저요? 나 뭐 그냥 와 좋아하고 확 빠졌다가 실제 네. 사람한테도 그랬어요? 아 그럼요. 실제 사람한테도 그러니까 나는 되게 그 허들이 낮아요. 나는 그래서 막 만났는데 좀 재밌고 뭐 원래 남자는 허들이 다 낮지 않습니까? 아니야 나 그런 내 주변 좀 다른 것 같아. 남자들을 비교해 보면 나는 좀 허들이 낮은 것 같아. 저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은 그러니까 내가 이게 여자분이 재밌는 사람이 좋아요. 주로 굳이 취향이 있다면 재밌고 즐거운 사람. 내가 좀 음험하잖아. 어둡잖아 사람이. 밝은 사람 그래서 밝고 즐거운 사람. 나의 그늘을 좀 알려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내가 아이돌 중에서도 내가 물론 러버이 연합이고 맞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최애캐는 사나나 그럼 보면은 또 누구였죠? 나의 최애캐는 대표님 최애캐 사나잖아. 아니에요. 나의 최애캐는 에이핑크의 뽐이야.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그래서 지금 우결에 출연하고 있는데 그거 볼 때 얼마나 즐거운데. 그 발금한 사람. 즐겁고. 러버이 연합 분들 조심하십시오. 이분 뿌락지입니다. 뿌락지. 에이핑크 뿌락지였어. 근데 뭐 그러다 보니까 나는 주로 이렇게 어떤 태도나 이런 걸 보다가 마음에 들면 이렇게 좀 좋아지고 또 왜 모르겠어요. 이건 남자들의 특징인데 제가 그게 심한가 봐요. 그래서 금사빠가 되는 것 같아. 남자들은 다 이런 거 있어요. 뭐냐면 갑자기 앞서가. 그녀와의 미래가 갑자기 눈앞에 찬란하게 되면서 뭐 그런 거 있잖아. 근데 내가 그거 뭔지 알지? 뭔지 너무 잘 계산하면서 웃기만 해줘도 편의점 아르바이트가 날 좋아하는구나 그런 거? 뭐 보이즈 온 더 런 같은 데 많이 나오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근데 이제 그게 저같이 이제 그 집에 앉아가지고 혼자 공상만 하던 사람의 습관상 그게 제가 보니까 남자들은 다 똑같은데 제가 다른 남자들보다 좀 더 멀리 가요. 빨리. 이미 애도 다 났어. 그러니까 좀 더 빨리 멀리 가. 그러니까 걔들이 이제 다음에 그럼 연애를 해서 이렇게 돼볼까 정도 대학을 같이 가면 뭐 대학교 CC가 될까 요거 상상할 때 난 이미 저 멀리 니마크 강을 건넌 그 강을 건너고 있어 지금 머릿속에서. 그러고 있어요. 그 상상 때문에 감정이 그 상상을 따라가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감정이 증폭이 되고 추동이 돼요. 그걸 따라간다고. 그래가지고 그 여자분은 이제 시작인데 나는 이미 다 했어. 그렇죠. 이게 이제 공상의 영역인데 공상을 한번 하기 시작하면 5분 10분 만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맞아요. 엄청난 이미지들이 그려지거든. 우리가 함께 살 주방은 어떨까 막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 맞아. 그 시호님 같은 경우도 시호님은 여성이니까 네. 여성들은 좀 그런 성향이 없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많아요. 금사빠 많아요 여자분들도. 제 주변에 금사빠였던 친구들을 생각해 보면 아까 허들이 낮다 그랬잖아요. 저게 딱 맞는 표현인 게 보통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잖아요. 근데 그
비슷하게 전체적으로 겹칠 수 있다 해도 그래도 이 남자가 뭐 하나 했으면 저걸로 훅 빠지고 전혀 다른 행동을 한 딴 남자한테 또 그걸 훅 빠지고 이런 식으로 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허들이 낮은 거지. 그지. 나는 뭐가 특별히 취향이 없다 그랬잖아. 뭐 걸어가다가 예를 들어서 뒤를 탁 돌아봤는데 저 눈빛 이렇게 빠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공상적인 금사빠에다가 순애복까지 겹치면 우리 있잖아 마치코 혐오스러운 마치코의 일생처럼. 나 그거 우리 마치코처럼 그렇게 된다. 마치코가 굉장히 공감이 갔다니까. 왜냐면은 그 제가 앞으로 좀 멀리 좀 더 남보다 멀리 간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가 누구보다 있냐면 멀리. 그 어떤 여성을 사귈 때 네. 사귀는 초창기. 네. 뭐 초창기라면 이제 불안불안하잖아. 아직 확답을 그쵸. 들었거나 미묘하거나 뭐 이런 거 혹은 사소한 예를 전화기로 했는데 뭐 전화를 못했다 이런 걸로 왜 서로 사소하게 뭔가 잘 이게 마음이 약간 아직 서로 간에 신뢰가 아직 없을 때 에. 그럴 때 나는 이미 내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그 좋아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가슴이 아파져요. 너무 아픈 거야 가슴이. 근데 내가 처음엔 그래서 이유를 몰랐어. 사랑이 이루어지지 못함까지 마저 가정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 혹은 그 뭐 이루지 못한 플러스 혹은 뭐 이루어지더라도 왜 안 좋은 거 뭐 니마 그 강을 건너거나 뭐 여러 가지 뭐 그녀가 뭐 나랑 결혼했는데 애는 남기고 그녀 혼자 죽는다든가. 저 약간 무슨 생각이 드냐면 왜 한창 식욕 폭발할 때 있잖아요. 막 배 너무 고파 밥 먹는데 지금 밥을 먹고 있는데 밥이 줄어서 슬프잖아요. 맞아 그런 거야. 그 느낌이야. 그런 거야. 근데 심지어는 이렇게 구체적인 이미지가 아니, 나 시온님 방금 대박이었어요. 난 시온님의 그 설명을 듣자마자 나의 성장기가 바로 생각났어요. 진짜 성장기의 식탁의 풍경 정말 그 느낌 있잖아. 근데 나는 그 심지어 그런 구체적인 이미지를 생각 안 하더라도 그냥 그 막연하게 가슴이 아파오는 거야. 그 어떤 닥쳐오지 못한 그 어떤 것까지 다 소환되면서 가슴이 아픈데 가슴이 아프다 보니까 왜 알잖아요. 이게 사랑이 되게 애잔해지는 거야. 나 혼자서 애잔해져. 나 혼자 이미 애틋하고 애잔해지고 아름다워지기까지 찬란한 사랑이 돼버린 거야 지금 이미.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뭐 해봤자 뭐 한번 만났거나 혹은 그녀가 나에게 서로 호감을 표시해서 이제 좀 사귈 것 손 한번 같다라는 잡을까 말까 이 상황에. 그런 정도의 예상 정도 할 수 있는 정도 사이인데 이미 내 마음에서 찬란하고 가슴 아프고 비련과 희망과 모든 걸 다 지금 천국과 지옥 냉탕 온탕 다 갔던 거야 지금. 핀란드 사우나부터 뭐 다 본 거야. 노르웨이 오로라까지 다 보고 왔어 지금 우리는. 아니 그러니까 대표님처럼 뭐 저도 좀 비슷한 그런 게 있는데 상상력이 많은 사람이 짝사랑에 걸려버리잖아요. 네. 상상력이 많은 사람이 혼자 아파. 내 그거를 중학생 때 3년 했다? 진짜? 3년 하다가 마지막에 어이없는 순간에 털렸어요. 어떻게요? 내가 어떤 연상의 누나를 좋아했어요. 독서실에서. 네. 저희 삶이 독서실을 끊었어야 돼. 대표님 삶에서.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참 그걸 보고 그 무슨 스파르타 독서실 같은 데 보냈어요. 시간 휴식 이렇게 있는데 근데 봉고차를 타는데 참 빠지게 된 것도 참 10대 애들 다 와. 처음에 그녀의 허벅지를 보고 빠졌어. 이해합니다. 그죠? 네. 남자애들이 그래요. 네. 15살의 제가 네. 너무나도 아름다운 허벅지를 가진 그녀를 누나를 보고 사랑에 빠졌는데 근데 하여간 그날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그렇다 해서 뭐 그 당시에 이제 남녀가 유별하니까 사랑에 뭐 이렇게 뭐 지금처럼 뭐 막 이렇게 어필할 수가 없죠. 어필할 수가 없죠. 근데 막 좋아했는데 어느 정도 내가 사고를 쳤냐면 어떤 선배가 그 누나를 좋아한다는 거야. 그래서 선배를 죽여야겠다. 그 생각도 했어. 근데 이제 그 사람이 편지를 쓴대. 그래서 보낼 거래. 그래서 이 편지를 그 누나의 남동생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 남동생한테 주라는 거야. 시간이 좀 안 맞아가지고 내가 그 편지를 이미 열어봤지. 그래서 편지를 내가 다시 썼어. 진짜 이거 대표님답다. 온갖 음담패설로 가득 채웠어. 그런 다음에 보냈어. 이거 대표님 저기 나랑 멀리 저 벽에 붙어서 방송하시죠. 이거 완전 사극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중간에 그 교신은 사랑하는데 널 죽여버릴 거고 서신을 이렇게 슈킹 해갖고 이거 뽕빠두루 부인이 하는 짓인데 이거. 근데 이제 그땐 그랬는데 나도 까먹었어. 그때 이제 뭔가 그 어린 애들의 그런 어떤 그런 뭐랄까 뭐 열정이라고 하면 열정이고 뭐 그런 건데 열에 불탄 건데 나중에 웃긴다. 이제 아니 왜 이 양반은 국정원에 취직을 안 하고 내 말이 나중에 제가 되게 좋아하는 따르는 선배가 있었는데 그 선배가 나중에 야 너 걔 좋아하냐 이러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알았지 그랬더니 자기랑 되게 오래전부터 사귀던 사람이었대. 아 그래요? 근데 그때 어떤 상실감보다는 갑자기 그냥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돼버리는 거야 내 마음속에서. 그래서 되게 막 무슨 연기처럼 사라져버린 느낌이지 마음속에서. 그렇게 오래도록 좋아했는데. 왜일까?
그게 몰라. 이런 느낌이에요. 내가 그 남자에 대한 호감도 있었고 어떤 어.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 저희는 그래서 내가 그런 이길 것 수 없다 그런 건가? 그런 거라기보다는 그건 아닌 것 그건 같은데. 그러니까 어. 나의 상상 속에서 그녀를 같아. 그 신상 같은 음. 종교적인 위치에 이렇게 올려놓고 있는데 음. 꼭 그게 실망감이나 어떤 저주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게 지상에 내려와 있을 때. 아 맞아. 그런 약간 비슷한 그런 느낌이야. 지상에 강림하시는 순간 다른 그냥 남자의 품에 안겼어 더러워 이게 이런 게 아니고 아니라 그냥 묻 사람 중에 한 명이 돼버려. 똑같이 연애하고 그런 맞아. 사람이구나 하면서 그 환상의 연기가 싹 거쳐져요. 나는 화장실도 안 갈 줄 알았더니 아니었구나 이런 느낌. 왜냐면 그때 이제 그 누나랑 뭐 그 이후로도 얘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목소리도 들어본 적 없어 나는. 진짜 근데도 3년이나 좋아했어요? 아니 맨날 보니까 좋아했으니까. 그게 그래서 판타지니까 3년이 갈 수 있는. 하긴 맞다. 좋아했으니까. 근데 그래서 여기서 정말 저의 금사빠적인 거 그냥 보자마자 빠져서 또 나는 그게 막 표현하진 않고 되게 오래 끌어요. 뭐 한 번 네. 좋으면은 그게 뭐가 됐든 취미가 됐든 뭐 여자 사람이 됐든 간에 좋아하면 오래 끌는데 그러다 보니까 막 오래오래 막 자기 아까 얘기했잖아. 천국과 지옥을 왔다 냉탕도 혼자 혼자서 매일 막 이러는 거야. 심지어는 그녀가 사귀자고 예를 들어 내가 좋아하는 여성분과 사귈 때도 그게 오케이 한 거잖아요. 근데도 그 혼자 이렇게 냉탕온탕 하는 건데 진짜일까? 이러면서 그 대표님 말씀하신 냉탕온탕 그 상상 아련하지만 즐거워요. 그게 일종의 창작이거든. 근데 그거에서 진짜 쾌감이 뭔지 알아요? 뭐예요? 제가 그 사귀었던 여성분들 중에 꽤 많은 수로 그 어떤 일부 여성분들은 그 내가 냉탕을 온탕을 간다라는 그 사실을 안 거야. 어떤 직감적으로. 그래서 그거를 나를 되게 보듬어줬어요. 내가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마음의 신뢰를 주고. 좋은 분들이네. 마음의 신뢰를 주고 그렇지 않고 이럴 것이다. 너가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너에게 이렇게 가슴 아픈 일이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그런 말을 해주면서 나를 끌어주는 분들이 꽤 계셨어요. 고마웠지. 그렇죠. 근데 그러면서 어떤 그런 상상력에 내가 매몰되지 않고 어릴 땐 진짜 매몰됐거든. 조금 감정적으로 그럴 때 있잖아요. 갑자기 눈물 나고 막 그럴 때 있잖아. 밑도 끝도 없이 음악 듣다가 울고 막.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조금 내가 생각해 보면 어른이 될 수 있었던 순간인 것 같아. 그런 게. 어릴 때 진짜 듣기만 하면 늘 눈물 나는 곡이 있지 않았나요? 저는 그렇죠. 있잖아요. 장난 아니지. 나는 너무 막 느껴져가지고 아무것도 없는데 지하철에서 이렇게 내린 적도 있어. 이게 사람들 쳐다보니까 훅 이렇게 올라오니까 그런 적도 있고. 감수성이 풍부한 아이였어요. 아주. 베토벤의 5번 피아노 협주곡이 있습니다. 네. 베토벤만 듣던 아이라. 내가 언젠가 우리 방송에서 베토벤 자체는 됐고 베토벤이 파생시킨 음악에 대한 일종의 저의 기준에서는 악습을 내가 한번 파해줄게. 좋다. 너의 베토벤에 까주마. 아니 당신의 베토벤은 훌륭했다. 근데 그 피아노 협주곡이 이제 1, 2, 3악장으로 돼 있는데요. 2악장이 정말 아름답고 구슬퍼요. 원래 보통 2악장들이 그렇죠. 발라드죠. 2악장들이. 그런데 그 2악장 사랑에 빠져 있을 때 그런 그 가슴 아픈 공상을 할 때 2악장을 들으면 너무 아름다워요. 그렇지. 근데 사랑에 내가 지금 빠져서 썸 타고 이럴 때는 2악장을 스킵하게 되고 1악장에서 3악장으로 바로 간다고 사람이 신날 때는 그런 식으로 이게 좀 다른데.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 이거지. 이분이 여전히 사랑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매번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랑해도 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대상. 근데 이게 뭐예요? 저는 생각을 해봤는데 모니터 속에 계신 게 아닐까요? 될 일이 아무것도 없는 없잖아요. 모르겠어요. 좀 추상적으로 써서 그런데 모니터 속의 그녀일 수도 있겠지만 누군가 다른 이미 또 남자 사람이 있는 다른 사람의 연인일 수도 있고 혹은 뭐 좀 너무 자본주의적으로 생각하나 내가 나의 스펙이 좀 그럴 수도 있고 그녀의 뭐 객관적으로 나름대로 보니 여러 가지 뭐 그런 상황이 아니겠어요? 그런 류의 어쨌든 나와 좀 뭔가 좀 거리감이 있는? 왜냐하면 지금 이분이 흙수저 문돌이 금사빠 남자라고 했잖아요. 그 문돌이니까 그런 상상력이 있으실 거고 아니 공돌이 분들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또 실수했다. 저희는 공돌이를 존경합니다. 공돌이가 아니죠 그게. 이공계라고 해야 됩니다. 네. 자연과학 다니시는 분이 그럼요. 반발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분이 흙수저라고 본인 스스로 표현을 하셨단 말이야. 흙수저라는 게 약간 단서가 되잖아. 뭐 굳이 단서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래서 뭐 사랑해도 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대상만 사랑하게 되는 자라고 본인을 표현을 하셨는데. 근데 전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나를 정의 내리는 한계랄까? 그러니까 연애를 할 때 약간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될지 안 될지 모르겠으나 될 수도 있는 것 중에 뭐 흙수저, 문돌이, 금사빠 이게 한마디 빠지면 이거잖아요. 쉽게 사랑에 빠지는데 돈은 없고
그리고 그 실용적으로 아무 쓸모없는 걸 전공한다. 네, 제가 이게 들으시면 상처받으셨지만 저희 다 지금 네. 저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 셋에 대한 얘기예요. 그런데요, 저 뭐. 철학가입니다. 철학가. 네, 그러니까 뭐 사실 수저가 뭐야? 너무 지금 수저가 상처받지만 우리 없다니까, 지금 동료 내가. 의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손으로 퍼먹어요, 제가 지금. 수저가 뭐야 지금? 인도에서 왔습니다. 혀로 핥고 있어 지금. 그리고, 우리 좀 흙이 없어. 흙도 없어. 제가 맨손으로 퍼먹다가 지금 이러고 여- 있어요. 여우와 두루미입니다 지금. 네. 저가 이제 생각해 보면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우리가 뭔가 이것 때문에 안 돼. 예를 들어 돈이 없거나 네. 내가 뭔가 추구하려는 내가 뭐예요. 난 영화 찍고 싶어라든가 뭐 어떤 그런 이상적인 어떤 것이 걸림돌이 된다든가 뭐 여러 가지 있겠죠. 네. 근데 내가 지금 이제는 이거는 하나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의 오랜 고민 중에 하나가 풀린 느낌인데 뭔데요? 일종의 확신이에요. 음. 확신이 있으면 그러니까 인생은 모르잖아. 예를 네. 들어 내가 지금 연봉 1억을 벌어. 10억? 10조를 번다 그래. 네. 10조. 10조야. 10조를 번다. 최순실이야, 뭐야? 연봉 10조인데 그녀도 연봉이 10조면 뭐 완벽해. 쯔위인데 너무 착해. 쯔위인데 중풍 걸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다 똥 오줌 다 받는 그런 막 뭐 10조를 받았는데 10조가 있는데 왜 찌해야 돼? 그러니까 그런 내가 사람이 그런 마음도 사람이다. 있다. 성정이다 이거지. 뭐 그런 사람이야. 심지어는 뭐 쯔위가 10조고 내가 그런 성정이라고 칩시다. 네. 뭐 남녀 역할을 구분하자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그래도 내일 우리 모두가 다 죽을 수 있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나는 그럴 때 그리고 심지어는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스펙을 따지고 벌이를 따지고 뭘 따지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하니까. 확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뭘 할진 모르겠지만 우리 아버지 세대의 언어로 약간 취하자면 그런 거지. 야, 내가 너 하나 못 먹여 살리겠어라는 그 확신감 있잖아. 근데 그 확신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너한테 걸었다. 나는 너한테 걸었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길이 힘들지라도 너에 대한 책임을 그게 비록 못할지라도 내가 노력하는 모습을 너에게 보여주겠다라는 그 확신이 있잖아요. 근데 이걸 이렇게 얘기하면 잘 못 알아듣더라고. 근데 이 얘기를 내 주변에 이제 애 있는 애들한테는 그 얘기를 했지. 아니 네 마누라한테 그런 생각이 안 들지 모르겠지만 네 애한테 그런 생각 들잖아. 그렇지. 너 애가 내일 당장 뭐 교통사고로 돼서 다리 하나가 없어져서 그럼 걔 업고 안 갈 거야? 업고 간다고. 그거라고. 근데 그 마음이 실제로 그럴 수 있는지 모르겠으나 와이프한테는 안 들어. 나도 속상해졌어. 아니 그냥 농담 삼아 하는 말에서 내가 농담 삼아 자꾸 그런 말을 습관적으로 하니까 네. 그러지 말라는 차원에서 얘기한 거예요. 뭐 농담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 근데 이제 그럴 거라는 그거. 근데 이제 그게 매일 못 업더라도 그런 마음 그렇죠. 있잖아. 그 확신. 근데 그거는 확신이란 내가 말이야. 평생 업어서라도 너 학교 간다 이거. 근데 바로 그 순간이라는 거죠. 근데 그 순간이 만약에 들었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 내가 예를 들어 뭐 흙수저 문돌이 뭐 금사빠라고 한 그거는 더 이상 문제가 안 돼.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예를 들어 야 그럼 내가 오늘부터 하는 뭐 철학책 집필을 그만두고 오늘부터 트럭 운전수 하겠어 이 얘기가 아니라 그런 어떤 방향성을 전하는 그 확신이라는 그러면 서로 간에 협의점이 생겨야 하다못해 상대방조차도 그럼 네가 그걸 해라. 우리는 이렇게 서로 간의 사랑으로 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어떤 토대가 기반이 마련되고 그럼 그 위에서 우리가 그럼 이제 앞으로 뭐 할까라는 대화의 장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그 대화의 장이 열리기 전에 이렇게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아까 내가 냉탕과 온탕 나 혼자 네. 갔다 하다. 그 냉탕과 온탕 영역이야 솔직히 말하면. 서로가 머릿속에서. 그러니까 여자는 뭐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이랑 결혼해서는 안 될 것 같아. 남자도 내가 이런 형편이라서 이런 거 안 될 것 같아. 이러면서 서로가 그러니까 냉탕과 온탕을 자기 마음대로 해놓고 서로 간에 저도 그런 경험이 많으니까. 근데 내가 느낀 거는 그건 아니었거든. 확신이라는 거지. 내가 너 업고 갈 거야. 그래서 영화 러스트 앤 본을 추천합니다. 거기에 다리가 두 다리가 잘린 여자 사육사와 굉장히 아무것도 배운 게 없는 무식한 스트리트 파이터가 그 여자를 업고 가는 장면이 나와요. 보시면 알아요. 보시면 안 돼. 그러니까 사랑은 그런 거야. 저번에 사석에서도 엄청 사랑은 그런 거야. 엄청 칭찬했어요. 사랑은 그런 거야. 확신인 거예요. 그게 뭐가 됐든 그 다음은 그 확신이 있는 데서 그 다음이 나오는 거야. 근데 그 다음을 자꾸 확신도 없는 데서 얘기하고서 그러니까 그 다음을 얘기해서 확신을 가지려고 하잖아. 이게 방법이 앞뒤가 잘못됐다고 내 말은. 확신부터 가져야 된다는 거지. 근데 그럼 당신이 내가 밑도 끝도 없이 확신이 생기느냐? 그걸 먼저 생각하라는 거지. 근데 자꾸 그 너의 스펙이나 기타 여러 가지로 나에게 확신을 줘? 나는 그건 아닌 것 같아. 알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저 같은 경우는 보통 남자들이
남자들한테 거절의 공포가 있다 그러잖아요. 뭐 여자는 없겠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거절당하는 이제 공포가 보통 엄청나다고 남자들이 하는데. 고백한다는 것이 뭐 이렇게 나 고백 안 모르겠습니다. 해. 내가 좀 이상해서 그런지 저는 거절의 공포가 좀 없거든요. 맞아. 이상해요, 홍 작가님. 네, 그 그래서 점에서. 거절하면 뭘 믿고 거절의 공포가 없어? 아니 그 뭐 내가 거절당한다고 너무 정복이었나? 해서 그게 양쪽 다일 경우는 이재용이 되어도 거절의 공포가 없을 수 있고요. 모든 걸 있을 갖춰도 수 있고. 모든 게 없어서. 아니, 근데 아예 시온님- 없어서 시호님 이런 거지. 거절 당해요? 나한테 아무 일도 안 일어나잖아. 마음이 아프잖아요. 내 마음이 없잖아. 아니 그 사람을 정말 좋아하지 않고 고백을 하니까 저런 마음이 난 든다고 봐. 근데 그러면은 거절의 공포 때문에 고백을 하지 않고 있잖아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아니 그게 아니라 보통 거절의 공포가 어떤 느낌이냐면 왠지 그건 아니지만 정작 거절당했을 때 나의 전인격이 부정된 그런 착시 효과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는 나는 아니지만, 실제는 아니지. 내 인격이 왜 부정돼? 그냥 그러니까. 그녀는 거절을 했을 뿐인데도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서 그런 거절당할 거죠. 때 그래 알았어 라고 해서 상대 여성이 방금 저한테 거절해 신호를 보낸 상대 여성이 살짝 배신감 느끼는 약간 묘하게 홍 작가님은 그렇게 별거 아니었어?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렇게 생각된다. 그러니까 정말로 마음을 다하는 사람, 내가 정말 저 여자랑은 꼭 사랑하고 싶다, 같이 함께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고백을 하신 건 맞아요? 아니죠. 처음부터 그런 게 어딨어. 저봐, 저러니까 그런 마음이 안 드는 거야. 만나보고 자보고 뭐 그러다 보면 뭐 이렇게 생기는 여자다 거지. 한다. 나를 도대체 뭐라고 물론 저는 눈에 네. 얘기했지만 남성이 성욕과 애정을 혼동하거나 혹은 그것이 합쳐져 있는 음. 일치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비난할 생각은 없습니다. 아니 저는 금사빠는 아니고 금자빠라고 해야 되나? 금방 잘 빠지는. 아니, 금방 자고 싶은 금방 마음이 자고 빠지는. 마음에 빠지는 좀 금방 그런 자고 건데. 빠지는. 아니 잠깐만 있어봐. 그게 금방 자고 나쁘다. 빠지는 거 맞죠. 너무 나쁘잖아. 히트앤런이야 내가 무슨. 너무 나쁘다. 나쁘잖아. 나빴네, 사람이 나쁜 진짜. 사람이네. 저 금자빠 저 사람 진짜 나쁘네. 뭐야 내가 뭐야 이게 연애의 폰지 사기 뭐 진짜. 재미난 에피소드 제가 그때 박치겠던 것도 했지만 진짜 웃겼어요. 더 재미난 것도 있는데 저 그것만 몇 번 들었어요, 진짜. 방송용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저는 나중에 이따 술자리에서. 저희가 방송용은 듣는 걸로. 아니라서 나중에 저희랑 술 한잔 하시죠. 네, 술 한잔 하시죠. 듣고 제가 싶은 재밌는 분들은. 얘기를 해드릴게요. 네. 아니, 사랑이 아파하지 말고 얼른 사랑 고백을 하고 잘리면 술 한잔 하면 되고 마음을 받아주면 얼른 사귀고. 금자빠 말 듣지 마세요. 네, 그러면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젊음은 짧아요. 내 청춘의 빈잔이라는 노래 가사 구절이 있습니다. 어차피 빈잔이 남을 거라면 술을 양껏 마시고 빈잔을 남기자는 거죠. 뭐 술은 안 마시고 있어도 빈잔이에요. 흑수저나 문돌이나 빨리 술병 따 빨리. 그런 류의 어떤 것을 통해서 확신을 얻는 게 아니라 확신이 먼저 가야 됩니다. 그 확신이 사랑이라는 게 어차피 비논리적인 거라서 무엇 때문에 확신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냥 거는 거예요. 너한테 걸었다. 그리고 나는 이대로 가겠다. 그럼 그 다음에 맞춰보는 거지. 내가 흑수저고 문돌인데 어떻게 할 거야? 모테키의 그처럼. 일단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나는 올바른 태도라고 생각해. 사랑에 대해서. 왜냐하면 서로 맞추기 시작하면 그럼 인류 멸종해야지. 삼성가와 재벌가들끼리 결혼만 하고 금자빠가 있으니까 그래요. 금자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홀로 싱글맘이 돼서 키우시는 그렇죠. 수많은 어머니들이 계셔서 어머니들 위대하신. 그러니까요. 그 저와의 협의 없이 저를 규정하지 마세요. 두 분은 올해 내내 그런 버릇을 좀 갖고 계신데 자 내년부터는 그러지 마시고요. 그리고 다음 사연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또 팟빵 게시판에 새로운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네. 그게 뭐였죠, 대표님? 실시간인가요? 팟빵 게시판이 아니고 팟빵 게시판이 아니군요. 트위터로. 네. 트위터. 저희가 기시감을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네. 잘 뭔지 와닿지가 않으신데요. 네. 그래서 일단 사전적으로 풀면 기시감 말 그대로죠. 미리 시 본 듯한 경험한 듯한 데자뷰 현상. 그런 느낌. 이게 심리학적 기시감인데. 용어죠. 원래는. 데자뷰하고 조금 비슷하면서 다르죠. 저희가 그 현상을 우리가 이제 자의적으로 맥락적으로 가져와서 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처음 들으시면 저희 맥락이다 보니까 원래 공식적으로 쓰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어떤 느낌으로 저희가 이제 말씀드렸냐면 주로 이제 스타들의 카리스마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을 한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스타는 이쁜데 매력 있고 어떤 스타는 이쁘지 않은데 매력이 있는? 이쁜데 매력 없는, 그리고 이쁘지 않은데 매력 있는, 뭔가 그런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 매력의 차이는 뭘까? 근데 그 중에 몇몇 어떤 속성 중엔 그런 기시감적 요소 뭐냐? 왠지 나는 경험해 본 적도 없는데 이 사람에게서 느껴진 그 아우라 때문에 경험한 것 같아. 이미 봐버린 것 같은
이미 해버린 것 같은. 그래서 나의 일상성과 음. 나의 추억과 그런 부분에 침투해서 네, 그렇죠. 예, 그런 거죠. 그 대표적인 게 이렇게 예를 들면 될 것 같아요. 브리트니 스피어스가 미국에서 네. 섹시 아이콘이 된 것과 비슷하죠. 뭐 우리로 치면 건축학교로는 수지. 우리가 수지 얘기하면서 이 얘기 많이 그러니까 했었잖아요.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이미지가 딱 그 미국의 브라운스톤 있죠. 그 호머 심슨 가족에 나오는 그런 식의 그 집에 더 걸 넥스트 도어잖아요. 그렇죠. 이웃집 여고생의 딱 그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그거보다 더 예쁘고 더 섹시하고 러시아 미녀처럼 그러면 그 느낌이 안 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딱 우리 반 퀸카 정도가 브리트니 스피어스가 주는 그런 말이에요. 그런 브리트니 스피어스가 이제 교복을 입고 춤을 추고 또 약간 그 성적인 신호도 주고 했을 때 그게 고등학교에서 가장 성욕이 폭발하고 가장 또 한편으로는 몸은 성욕이 폭발하고 머리로는 가장 낭만적이었던 어떤 그런 과거의 기시감을 미국 남성들에겐 자극했다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건축학개론도 그 영화가 굉장히 기괴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지라는 그 캐릭터가 네. 자기가 어렸을 때 한번 겪어봤을 것 같은 사랑 얘기잖아요. 한 번에 만났을 것 같은. 그러니까 누군가 왜냐하면 수지가 또 순하게 생긴 그런 면이 그쵸. 있잖아요. 한예슬 같았어 봐. 한예슬은 그 정말 미모가 뛰어난데 음. 그 미모가 또릿또릿하잖아요. 만약에 그런 좀 표독스러운 그 누가 있을까? 어쨌든 수지의 외모가 아니라 조금 막 섹시 약간 뭐 이렇게 그런 느낌의 표독스러운 생김새를 가진 여배우가 현아, 그렇지. 섹시 패왕색 현아가 패왕색 현아다 하면 만약 있으면 패왕색 현아가 주는 기시감은 뭐냐면 난 그런 적이 없는데도 왠지 선배 술 한잔 사줄래 하면서 내 신용카드 한 달 최고 한도치를 다 긁었을 것만 같은 홀려서 나한테 왠지 이렇게 알아서 막 그래주는 후배였을 것 같은. 그랬을 것 같고 수지도 그러니까 왠지 그런 기분이 들고 왠지 그런 걸 본 것만 같고 왠지 그 사람에게서 어떤 그런 내가 그렇게 행동할 것만 같아. 내 미래의 상황까지도 이미 들어볼 그런 자의적인 맥락으로서의 기시감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우리 옛날 노래 중에 하나 갑자기 굉장히 시골적인 풍경을 노래한 노래인데 뜬금없이 그 유행이 됐던 노래가 있습니다. 그 얼룩배기 황소가 뭐 이런 노래가 있는데 네. 그 노래 제목이 뭐였더라? 뭐예요 그게? 얼룩배기 황소가 그 노래야. 처음 듣는 거야. 웬 이야기 지질대고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뭐 이런. 그 시 그 한 거. 이게 그 이름이 뭐였죠? 향수였나? 향수. 예. 그런데 이 노래를 열정적으로 소비했던 사람들은 사실 그런 풍경에 살았던 사람들은 거의 없다는 거지. 그죠. 그게 우리가 직접 살진 않았지만 한국의 보편적인 경험, 한국인의 과거의 보편적인 경험에 우리의 감성도 우리가 이 한국 사회에 살면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맞아요. 경험하지 않은 것에 대한 기시감을 자극함으로써 이 노래가 떴었던 거죠. 그죠, 맞죠. 이게 뭐 완전히 좀 그 노래 들어보면 뭐 거의 일제시대 해방 후에 무슨 진짜 한복 입고 사람들이 속 끌고 농사 짓는 그런 건데 속 끌고 농사 짓는 거 저는 안 봤지만 이 노래의 소구력에 흡수가 되잖아. 그쵸. 한국인이기 때문에. 그 광고 같은 거 보면은 꼭 시골에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 찾아가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거의 도시에 산다? 근데도 왠지 어른들은 저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 그런 기시감을 불러일으키게 하잖아요. 그쵸. 그런 거? 그런 게 이제 기시감이고 그리고 이제 보다 사전적인 의미로 하면 내가 어떤 상황을 겪었는데 그 상황이 반복될 것 같은 그 뭐냐면 뭐 소녀들의 심리학 우리 얘기했었으니까 우리 반에 정말 재수 없었던 퀸카가 있었어. 그 퀸카가 하는 말투 행동이 다 있어. 그 쪼가 있단 말이야. 그런데 나이 한 30 먹어서 이제 동네 반상회 하면서 딱 그런 행동 그런 말투 그런 표정을 갖고 있는 아줌마를 만난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럼 느껴지지. 그러면은 그 기시감은 사실 그 인간의 진화의 결과예요. 그때 어떻게 행동해야 그 포화를 피할 수 있는지 그게 사실은 고등학교 때 당했던 게 그때 나온다고. 기시감. 그래서 왜 그 기시감에 대해서 사회문화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남자들이 여자보다 이제 직장에 성공 확률이 높잖아요. 거기에 이제 경력 단절도 있고 못도 있고 여러 가지 사회문화적인 요소가 있는데 우리나라 직장 문화가 그 피라미드식의 그 상명하복의 수직적인 문화잖아요. 남자들은 군대도 거치고 대학교도 남자들끼리는 뭔가 빠따도 맞고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것 때문에 그 기시감을 갖고 있지 남자들은. 그죠. 그 조직 문화에 대한 기시감을 갖고 있어서 더 유리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일종의 알아서 기는. 근데 여기서 알아서 기는 게 어떤 행동이냐. 그럼 알아서 쟤랑 안 사귀든 뭐 아까 반상회로 치면은 저 사람을 먼저 왕따를 시키든 선빵을 날리든
그러니까 기시감이란 게 아무래도 이제 그런 내가 미리 겪을 것까지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아까 그 이미지 말씀하신 건데 그러니까 설현 같은 그러니까 그런 아름다운 여성이 예를 들어 청순한 스커트를 입고 바다에 서 있어요. 제가 늘 얘기해요. 당신들은 그런 사람들과 만난 적이 없어. 없어. 그 정도로 완벽하게 아름다운 여성과 만난 적이 없는데도 그게 왜 우리 적어도 뭐 소년들로 치자면 우리 내부의 어떤 그 청순한 내 어떤 첫사랑의 그 어떤 이미지잖아요. 그 챙이 넓은 모자를 쓰고 하늘하늘 원피스를 입고 그 바닷가에 서 있는 어떤 그런 짜자잔 근데 아니 책 넓은 모자가 포카리스웨트 광고에 나오는. 그렇죠 그거 책 넓은 모자 뭐 누가 써? 누가 현실에서 누가 쓰겠어요? 놀러 갈 때 좀 잠깐 쓸거나 근데 그런 여자 놀러 간 적 있냐고 그게 몇몇 소수의 경험이지. 소수의 그 경험을 공유하다가 나는 그런 적이 없다고. 근데 이제 그럴 것 같고 그게 어떤 그 뭐랄까 그런 나의 첫사랑의 청순한 시절의 소녀에 대한 이데아를 연출하고 있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그게 내가 공감이 가는 거죠.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 이미 본 것만 같고 앞으로도 그런 애 볼 것 같고. 앱등이가 너무 싫답니다. 애플에 유감 없고 네. 애플 제품에 장점이 있는 것도 알겠다. 그런데 왜 그렇게 앱등이가 싫은 건지 모르겠대요. iOS를 쓴다고 특별한 사람, 지적인 사람이라고 어필하는 것만 같다는 거지. 네. 사실 그렇지도 않겠거니와 그런다 하더라도 실제로 이제 그 앱 부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연자와는 상관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자기 자신은 왜 이렇게 고깝게 보이는 건지 모르겠대요. 아마도 자신의 자아가 삐뚤어진 건 아닐까요? 아니, 삐뚤어진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삐뚤어진 건 절대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네. 요런 메일이 왔는데요. 앱등이가 뭔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애플에서 나오는 제품을 굉장히 선호하는 앱등이라고 굳이 하는 이유는 특히 그게 이제 아이폰에 깔리는 프로그램을 앱이라고 하는데 그 아이폰이 나오면서 좀 더 이게 특화된 현상이죠. 아이폰을 소유하시는 분들이 다 앱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어플은? 어플리케이션의 줄임말인데 이제 그 앱이라고 먼저 그리고 이제 표현했던 게 애플을 줄여도 앱이 되죠. 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그 뭐라 그럴까 그분들을 비하하는 말 애플 기기를 애플 사용할 기기에 수.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는 사람들을 비하하는 걸 앱등이라고. 네. 근데 이제 그 혼용이지. 그걸 쓰는 사람 자체가 다 앱등이지. 네. 쓰는 사람을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리고 앱등이는 곱등에서 나온 말이고요. 네. 삼엽충은 삼성 쓰는 사람들, 갤럭시 매니아들. 삼엽충은 그 뭐 말 그대로 삼엽충에서 나온 건데 이거 비슷한 말로 아이돌계도 옛날 요즘은 이제 요즘 그 말은 잘 안 쓰는데 그 바퀴벌레 퀴자를 써요. 네. 그래가지고 소녀시대 팬들을 소퀴라 그래. 소퀴. 카라 그 애들 카퀴, 소퀴 커퀴. 여기 카퀴 나셨네. 소퀴 나셨네. 어떡할 거야. 럽퀴들 막 이러면서. 자, 뭐 사연부터 좀 풀어볼까요? 네. 남들이 한데 모여서 으쌰으쌰하는 그런 걸 보면은 사실은 좀 이렇게 시니컬해질 때가 있어 사람이. 그러면은 이제 그거를 시니컬해질 수 있는데 그걸 못 견뎌서 막 놀리고 싶고 찌르고 싶고 그 일배하는 애들이 사실 왜 일배를 오유가 만들었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문화적으로. 근데 일배가 바라보는 오유가 아마도 뭐 소위 앱등이를 바라보는 삼엽충일 수도 있는 것이고 반대일 수도 있는 것이고 뭐 그냥 뭐 심리적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 성격이 시니컬하면 그렇게 그런 것들이 고가워 보일 수도 있고. 저는 시니컬해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실제로 저도 이걸 당하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게 이상한 것도 아니고 뭐 그런데 분노하고 혐오하기 시작하면 본격적으로 그냥 재수 없는 게 거에서 끝날 수 있잖아요 사람이. 그러기 시작하면 진짜 일배처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삼성이 나한테 해준 거 하나도 없는데 그 갤럭시 찬양하고 있다 사람들이. 갤럭시를 찬양하는 순간 갑자기 또 애국자가 된 것 같고. 그러고 나면 자기들끼리 또 으쌰으쌰하게 되잖아. 일배도 그렇잖아. 야, 쟤네 왜 이렇게 끈끈해 이러면서 막 놀리는데 쥐들도 끈끈해 일배들. 엄청 끈끈하죠. 근데 저는 솔직히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동의를 하는 게 실제로 그 스티브 잡스가 했던 애플의 기본 전략이 힙스터 전략이에요. 네. 힙스터라는 전략이라는 게, 그러니까 힙스터라는 게 뭐냐면 취향의 차이를 우월한 걸로 전환하는 거. 특히 소수의 취향, 굉장히 소수화된 소수고 좀 더 아직 보편화되지 않아서 얼리 아답터, 흔히 말하는 먼저 쓰게 되는 거, 아직 보편화된 기술이거나 보편화된 취향이 아닌데 그걸 먼저 사용하고 있다는 데 대한 자부심, 그리고 그 자부심을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과 차이가 있다라는 그것을 부각시켜서 나는 남과 달라라는 것을 부각시키는 그거를 상업적 마케팅에 적극 이용한 게 애플의 마케팅 전략이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엄청나게 성공했죠. 이거 예전에 이미 우리나라에서 아직 폴드폰일 때 SK에서 했던 거잖아요. 그죠. SK에서 IMT 했었잖아요. 011이. 011이 제일 좋고 잘 터지고 심지어 그래서 애플이 드디어 KT만 쓸 때 SKT가 드디어 우리도 아이폰 쓸 수 있다 할 때 첫 광고가 뭐냐면 왜 SKT가 처음으로 계속 주장했던 게 우리는
엘리베이터에서 터진다는데 네. 그래서 엘리베이터에서 아이폰을 쓸 수 있다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이제 그러니까 이거 어차피 광고나 상품 광고 자본주의 다른 엘리베이터 동승자에게 아이폰 쓰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그치. 근데 어쨌든 자본주의 사회에서 광고가 우리 물품이 좀 더 좋다라는 차이를 부각시켜야 되는 건 맞으니 차이를 부각시키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문제는 그걸 이제 우월함으로. 그렇죠. 우월함. 내가 먼저 간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애플의 원래 기술이 그건 가치 판단의 문제는 아니고 애플이 좀 더 좋고 좀 더 빠르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직 얼리 아답터적인 기술. 그래서 그게 가격을 비싸게 받게 돼요. 왜냐면 네. 아직 보편화된 기술이 그렇죠. 아니니까. 그래서 뭐 하다못해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맥 쓰시는 분들 썬더볼트 케이블 하나만도 몇만 원씩 주고 막 그렇게 피눈물 나는데 근데 그런 거를 우월하다라는 가치 판단으로 전환하면서 당신은 멋진 마치 그 메트로폴리탄에 지금 뉴욕 앞서가는 사람이다. 맨하튼 한복판에 있는 메트로폴리탄 피플인 거예요. 어디서 오셨어요? LA? 전 내국인. 근데 나성에서 오셨군요. 그렇습니다. 옛날에 LA를 나성이라 그랬어요. 그런 사람인 것처럼 만들어주는데 아니 그걸 내가 그런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건 좋은데 문제는 그러다 보면 뭐가 있냐면 그게 물건이 귀하다고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건이 귀하다 보니까 앱등의 이제 가장 기본적인 꼴배기 실이 뭐가 있냐면 이게 귀하고 비싼 거다가 되면 뭐가 되냐면 예를 들어 우리 옛날 폴더폰 네. 뭐든지 다 핸드폰 처음 사면 재밌지. 근데 이제 하다 보면 이제 좀 지나고 나면 이제 익숙하고 그래야봤자 네. 전화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냥 막 썼잖아요. 근데 어. 이게 귀하다라는 물건 모시게 되는. 그렇죠. 모시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왜 옆에서 같이 술 먹고 테이블에 핸드폰 올려놓고 있는데 뭐 이렇게 맥주 내려놓다가 이렇게 맥주가 한 방울 튀었는데 아유 이렇게 했는데 아유 이러면 죽여버리고 싶지. 죽여버리기 다시 한번 해줘. 그래, 저도 애플을 쓰고 맥을 쓰지만 옆에서 그렇게 꼴사납게 굴면 진짜 죽여버리고 싶지. 아 진짜 찬스다. 그러니까 미치겠다 진짜. 그러기 때문에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솔직히 말하면 난 진짜 물신 숭배자이기 때문이에요. 그 물건을 숭배하고 그 브랜드에 종속돼 있고 그런데 종속이 돼 있는 사람 중에 두 부류 아까 그 종속돼 있음으로써 남에게 의시되는 사람 있고 심지어 의시되지 않는 사람도 많아요. 의시되지 않고 그냥 그것만 숭배해. 근데 숭배를 하고 있는 모습이 웃긴 거야. 근데 왜 그러냐면은 이건 그거랑도 똑같아요. 우리가 종교의 자유가 있잖아요. 당신이 기독교를 믿는 건 상관없는데 갑자기 우리가 농담할 수 있잖아. 그 농담이 이제 서로 간에 허용된 범위. 네. 야, 그래서 내가 십자가 나는 좋아하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 딸내미가 주니까 십자가를 줬어라고 했는데 십자가 선물해 줬어 그랬더니 너같이 신심이 없는 애들이 신앙심도 없는 애들이 그렇게 십자가를 그렇게 아무렇게 생각해서 하고 하면 신앙심도 떨어지고 그 물건 얼마 부정타고 뭐 이런 십자가가 악세사리인 줄 알아. 뭐 그런 얘기하면 십자가 로마 시대 정기의자잖아. 그지. 그럼 그렇게 하면 죽여버리고 싶지. 그러니까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솔직히 유명인들이나 SNS 인기인들 있잖아요. 네. 이분들이 굳이 맥북 같은 거, 맥북 뭐 이런 거 있잖아. 아이맥 같은 거 배경으로 책상 사진 같은 거 찍어 올린단 말이에요. 뭐 새 책이 왔습니다 막 이러면서. 나는 일반인들이 외려 더. 그러니까 전 여러분 유명인도 그거 한다니까. 댓글을 다십시오 그러면. 나 진짜 그런 거 보면 손발이 오그라드는 건 사실이거든요. 아니 오그라들죠. 은근히 뭐 나 이번에 뭐 어디 갔다 왔어서 뭐 이렇게 가방 같은 걸 보여준다고 할 때. 그렇지. 카푸치노 너무 맛있다. 막 이러는데 그치. 왜 샤넬백 옆에 테이블에 괜히 있고 막 그것처럼 보이잖아. 사실 그게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남자들 왜 차키 옆에 두고. 그 차키 옆에 두고. 막 손발이 오그라들어.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사실 오히려 거기서 이제 앱딩이가 싫으신 이유는 기본적으로 이건 기본 내재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꼴불견인 거예요, 그냥. 꼴불견이신 거고. 인간의 자연한 본능 중에 하나다. 네, 본능적 그 감정 중에 하나다. 유별나게 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어요. 있습니다. 그리고 있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저도 애플을 쓰고 맥을 쓰지만 유별나게 구는 사람이 있고 내가 그 얘기를 어디서 들었냐면 얼마 전에 아까 보셔서 알지만 제가 제 맥북 파우치를 하나 새로 샀잖아요. 근데 네. 이게 2년 만에 샀잖아요. 네네. 근데 그 파우치가 옛날에 5,000원 주고 샀나 그랬어요. 근데 이게 지퍼에 그 백팩 지퍼에 계속 찡겨서 너덜너덜해졌는데 난 상관없었어요. 왜냐면 그냥 씌우기고 안전하기만 하면 되니까. 근데 이제 그걸 옆에서 너무 뭐라 그러는 거야. 너무 걸레 같은 걸 감히 들고 아니 감히까지는 아니고 아니 이게 앱등이처럼 굴 필요는 없지만 너무 걸레 같은 걸 지금 하나 사라 그래서 하도 뭐라 그래서 그냥 하나 샀는데 제가 유난을 떠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그 아까 말씀드렸던 딴질보 이제 데스크에 있을 때
기사들이 옵니다. 기사들이 오는데 보통 아이패드나 아이폰 같은 거 쓰면 당시에 이제 From my iPhone, From my iPad라고 그거 맞아. 메일에 나오죠. 그게 뜨잖아요. 편집할 때는 당연히 그 메일을 그 HTML로 변환해서 편집을 하잖아요. 기자들이 네. 편집을 하는데 전화가 오죠. From my iPad 그 포함시키라고. 아 진짜? 진짜 진짜 누가요? 아니 그냥 내가 그 부분을 삐 처리해야지. 그래서 하지 마. 왜 그러셨어? 물론 이분이 그때 아이패드가 처음 나왔긴 했고, 근데 우리는 이거를 복붙해서 긁어서 한글 프로그램이나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그 기사로 넣잖아요. 너무 투명한 욕망이군요. 그런데 귀여우셔. 그러면은 From my iPad가 딸려갈 수도 없거냐? 딸려가서도 안 돼. 네. 그러나 그 필자분들의 그 요구를 또 존중해야죠. 저는 그렇죠. 그런 언론사 고려도 못 주는 덴데. 아니 고려도 못 줬던 덴데. 정말 너무 투명해서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투명하면 심지어는 그분이 욕할 마음도 안 생겨. 심지어는 그분이 아이패드로 이제 초고를 뽑았다가 그 아이패드를 본인의 이제 MS 오피스에 MS 워드로 옮긴 다음에 본인이 다시 이제 그 완고를 내서 편집을 해서 보내주실 때도 어김없이 있는 거야. From my iPad가. 투명합니다. 저는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아이폰 한 번도 안 써봤거든요. 네. 그리고 심지어 이제 또 컴퓨터도 딱히 맥을 써본 적도 없어요. 있는데 예전에 초반에 스마트폰은 아이폰이 훨씬 좋았던 건 맞잖아요. 어플도 그렇고 안에 여러 가지 그 iOS도 그렇고. 근데 지금은 사실 거의 비슷하단 말이에요. 이제 특성이 있는 것뿐으로 남겨졌는데 예전에 그런 거 있었어요. 왜 어플로는 이미 존재하지만 나랑 그 문자 하는데 맞다 너는 아이메시지 안 되지 이런 얘기나 그 페이스타임 나오고 나서 우리 그 오랜만에 영상 통화 할래 얘기를 하는데 맞다 너랑 페이스타임 안 되지 탱고 깔아 이게 나오는 거지. 다 돼 이년아. 이게. 그러니까 이제 다른 기기가 그 당시 이제 그 한 번 더 넘어야 되는데 이게 아까 선구적인 기술을 먼저 쓰는데 그거에 익숙해지신 분들은 이게 기본 기능 그러니까요. 되다 보니까 뭐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아니, 네가 안드로이드를 안 써서 안 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저는 어쨌든 간에 이 허세가 어떤 의미냐면 그런 느낌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타인과 차이가 있고 좀 더 우월한 사람이 싶다는 욕망은 알겠는데 그게 어떤 물씬 숭배적인 거 물건을 통해서 한다라는 건 되게 저급해요. 그리고 그건 솔직히 말하면 우리 그걸 하나하나 상관없긴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지양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은 물건이고 물건은 본인의 물건이 우상이 돼버리면 어떡해? 왜냐면 물건이고 물건은 자본이고 자본은 만약에 그것을 갖지 못한 사람을 소외시키거든요. 예를 들어 내가 남과 차이가 있다는 게 내가 우월한 건 상관없는데 누구를 소외시키면서 얻어내는 그런 우월감이라는 거는 불편한 얘기지. 그러면 그럴 때는 않거니와. 그거는 별로라는 거죠. 그거는 좀 그 방금 물씬 어떻게 보면 이게 애플 제품 전반에 대한 페티시라고 할 수 있는데 페티시가 원래 사전적 뜻은 물씬 숭배입니다. 물씬 숭배라는 말은 종교적이죠. 네. 근데 방금 대표님 하신 말씀이죠. 자본주의 사회의 종교가 바로 이런 거잖아요. 페티시잖아요. 그렇죠. 왜 종교적이냐면 그 신실한 종교인들이 갖고 있는 선민의식이 이거랑 약간 결이 비슷해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인들, 우리나라 한국의 그 장로교회나 이제 개신교인들, 그리고 약간 그 사이비성이 있거나 사이비인 그 종교인들이 자기와 신앙이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 묘한 선민적인 태도가 있잖아요. 자기들은 선택받은 사람들이고 그거 보면 솔직히 재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 배어나온 태도가 있어요. 있어. 그 리들리 스콧 감독님의 2013년 영화 그 카운슬러라는 영화가 있어요. 네. 그 브래드 피트 나오고 막 카메론 디아즈 나오고 네. 거기서 이 자본 그 자체 돈을 모으고 그 하는 거 거기서 이 자본이 어디서 오고 이 자본 때문에 서로가 누구를 죽이는 뭐 그런 얘기인데 카메론 디아즈가 자기가 타고 있는 그 최고급 차 본네트에 올라가서 혼자 느껴버리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체로 완전 완벽한 물씬 숭배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차랑 섹스를 해버리는 거야. 근데 그런 단계 솔직히 아무리 내가 애플 좀 티냈거니 너무하는 거 아니야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내가 애플 직원 내가 느낀 거 아니거든 이렇게. 근데 그게 그런 메커니즘이라는 얘기예요. 영화로도 나온 심플 플랜 아시죠? 그 영화. 네. 영화인데 그 원작이 원래 따로 있습니다. 그 원작에 보면은 우연히 부도덕한 방법으로 이 가난한 서민 젊은 부부가 거액을 해요. 와이프의 속물적인 꿈은 그랜드 피아노를 거실에 갖다 놓는 거였어요. 그랜드 피아노를 갖다 놔요. 그런데 피아노를 못 쳐요. 아무도. 그냥 갖다 놓는 거예요. 그랜드 피아노 위에서
섹스를 한번 해보려고 두 부부가 하다가 좋네. 미끄러지고 그 건반을 이렇게 여자의 엉덩이로 쫙 쳐지면 이렇게 기괴한 소리가 나고 하는 그 장면을 너무 소설에서 묘사를 잘했어요. 네. 그게 이제 그 방금 보네트에서 카메론 디아즈가 올라가 버리는 그런 거랑 좀 이제 비슷한. 저는 갑자기 그 생각이 그죠? 났어요. 그러니까 그게 자기의 어떤 이상 무엇이었던 거지. 자기가 추구했던 그 어떤 것. 뭐 앱딩이가 싫으신 그 기분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유난을 떠는 것도 맞아요. 유산을 떠는 분이 계세요. 있어요. 네. 모두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상관없는 사람 있어요. 그냥 뭐 화장실에 그냥 빠뜨리고 그냥 쓰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사실 이제 저도 처음에 아이폰으로 스마트폰을 시작했다가 네. 안드로이드로 탈출을 했다가 네. 다시 이제 그 어찌어찌. 그러니까 봐 여기서 탈출이란 말을 쓰잖아요. 내 말이. 아니 왜 탈출이라는 표현 쓰냐면 이게 그 디바이스와 애플사가 네. 디바이스와 소프트웨어가 일체화된 걸 해가지고 자기네들 기기끼리 연동을 시켜가지고 이 가둔 물고기잖아 사실은. 뭐 그렇죠. 그래서 이게 다시 노예로 돌아갈까 이러다가 근데 그래 편한 노예 생활을 하자. 떠먹여주면 떠먹여주고. 그러니까 심플하게 뜯겨가면서.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애플로 돌아왔는데 맥북에다가 뭐 이제 아이폰 다시 돌아왔대. 치렀는데 돌아온 거죠. 전 스마트폰을 아이폰으로 그냥 시작을 했는데. 애플 쓰기 시작했다지. 네, 근데 다시 쓰기 시작했다 근데 정도. 이게 내가 뭐 남들보다 진보적이고 어떤 새로운 어떤 인문학적인 스티브 잡스의 가치를 알아서가 아니라 이게 그냥 편해서잖아요. 아니야. 나한테는 아니야. 저기 합정 이런 데서 커피숍에서 애플 마크 없으면 거기에 전원 콘센트 안 준다? 직원이 안 줘. 직원이 와가지고 이씨 어디 감히 애플 마크도 없는 게 때려. 거기 정신봉가 들고 다녀. 그 정신봉의 끝에 그 벌레 먹은 애플이 딱 있습니까? 그럼요. 알겠습니다. 네. 근데 그냥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게 여기에 어떤 가치를 부여하는 순간 네. 좀 이상해지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 친구 중에도 있어요. 이거 이렇게 말이 긴 거야. 자기가 애플과 뭐 맥을 샀는데 애플을 샀는데 그냥 간단하게 그 좋아 보여서 샀어 하는 애들 있어요. 되게 투명하게 말하는 거 되게 좋아요. 근데 좋아서 샀다는데 뭐 맞잖아. 갑자기 말이 길어. 내가 이게 보니까 소프트웨어적으로 이게 뭔가 좀 이게 쓸 게 많고 뭐 하면서 뭐 어쩌죠. 난 안 물어봤거든. 갑자기 내 눈이 점이 되는 거지. 점점점 이렇게 점점점점. 내가 투명해져. 내가 투명해지는 거야. 난 전혀 물어본 적도 없고. 지 돈 지가 쓰겠다는데 왜 나한테서 변명을 하고 있지? 제가 맥북을 처음 쓰게 돼가지고 대표님한테 이래저래 이거 어떻게 써요? 질문을 하고 있는데 처음 써서 그런가 갑갑은해. 근데 제가 봐도 확실히 그러니까 휴대폰 말고 다른 기기에도 애플 걸 쓰실 거면은 같이 쓰는 게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대표님 얘기 들어보니까 재밌어요. 그러니까 재밌어요. 그냥 좀 그러니까 연동이 더 쉽고 하니까 편하게 쓸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 이 사연자분께서는 애플 쓰는 사람들이 재수 없을 수는 있는데 본인 삐뚤어진 거 아니세요? 본인이 삐뚤어진 거 아니랄까? 본인이 감정적인 소모가 전혀 없진 않잖아. 좀 불편하잖아요. 그죠. 뭐 그렇게 불편해하실 필요는 없고. 아니야 짜증나고 불편해. 그래? 그럼 욕하고 다니세요? 네. 욕하시면 돼요. 욕하셔도 되고. 네. 근데 그러니까 아까 그 얘기인 거지. 그러니까 본인 자아가 삐뚤어진 건 아니다. 네, 아니에요. 그리고 그냥 저도 싫습니다. 너무 그런 사람들. 근데 왜 이런 심리 기저가 모인지는 그냥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드렸으니까. 아니 특히나 영화 평론 하시는 분들이 20, 30대 영화 평론가들이 힙스터 분들이 많다 보니까 새로운 책이 왔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꼭 맥북 위에 이제 그걸 올려놓고 막 이용을 하는데. 그래요? 그래? 저도 그런 사람들 있어요. 저 언제 평론 안 봐서 그런가? 그런가? 그 사람들 SNS 들어가면 그런 사람들 그런 그 댓글 달고 다니세요. 사연자분께 푹 막 이런 식으로. 아니 그러니까 나가자 낄낄낄 이거면 된다니까. 지금 뭐를 광고하고 싶은 거예요? 낄낄낄. 참 투명한 욕망이네요. 네. 투명합니다. 의외로 정말 그런 바보짓 할 사람 없을 것 같지만 의외로 제가 말씀드렸죠. From my iPad. 근데 그 진짜 너무 투명하다. 네, 그렇습니다. 네. 참고로 이거 편집해야 되겠지. 그래도 지적인 분이신데 그 글도 잘 쓰신 분이고 그런 분도 그런 그 틈이 있다니까. 그래서 지만 필요한 게 아니라 지덕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덕이 필요한 거로군요. 그럼요. 덕체가 좀 다 안 되시잖아, 근데 그분이. 어디 소년원입니까? 지덕체. 그다음에 그 밑에 갱생. 나는 오히려 이해를 시킨다고 하는 말이 사람을 2번 죽이는 말이 돼버렸어. 내가 그분과 뭐가 상성이 안 좋아. 그런 것 같아. 나는 달래려고 했는 말인데 사람을 더 죽이려는 말이 돼. 편집은 알아서 하시고요. 대표님께서. 난 몰라. 편집 알아서 해. 편집해야지. 다 하지 말아주시고요. 네. 그러니까 뭐 적당히 모르게 적당히 알아서 해주세요. 적당히. 알 사람은 뭐 알겠지만 뭐 적당히 알아서. 자, 2016년의 질문은 저희가 2016년에 저희가 선별한 것은 다 풀었습니다.
여러분. 요 정도까지. 요 정도까지. 뭐 솔직히 뭐 그냥 이래요 저래요 하는 모든 질문까지 저희가 다 대답을 하면 답변 기계가 돼버리니까 그건 안 되고요. 그리고 이런 거는 좀 메일에 네. 야한 질문들, 야한 사연들은 왜 이렇게 많이 오는 걸까요? 우리가 그런 때문이잖아. 네. 저 때문이에요? 금자빠 그럼요. 때문이잖아요. 오롯이 저 때문인가요? 금자빠 그럼요. 때문이에요. 그랬군요. 네. 이게 여기서 기시감을 쓸 수 있지. 음. 홍 작가의 얘기를 듣다 보면 왠지 내 이런- 얘기도 들려주고 싶거나 이런 얘기는 해도 이 사람이 나를 왜 사실 야한 얘기를 적어도 우리 사회에서 친한 사람들끼리 술 먹으면서 처음 본 사람한테 잘 그렇죠. 나 뭐 이러지 않잖아요. 하지만 근데 홍 작가는 그런 기시감을 불러일으킨다. 외를 편하게 말할 수 있는 내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왠지 저 금자빠라면 내가 네. 얘기해도 되겠다. 얘기해도 이 사람이 뭔가. 나보다 더한 사람이라. 홍 작가는 저는- 이상한 기시감이 있네요. 저는 네, 로맨티스트입니다. 저는 라멘티스트입니다. 다음에 한테 수려고 있어. 예고를 나 또 그 다음에 얘기할 예고를 해보겠습니다. 지덕체가 필요해. 우리가 저분 뭐가 필요한가요? 그러면 지덕이 없나? 채도 없는 것 아니야, 같은데. 나 이분 다 있고 어. 그냥 저기 홍 작가 머리가 필요해. 뭐가 필요합니다. 뭐가 뭐가 필요해. 뭐가. 2017년 내년 1월 첫 방송에서는 새해에 맞게 카이님을 게스트로 다시 모시고 무슨 얘기 하나요? 주역을 이야기해볼 예정입니다. 원래 이 새해에 주역 뭐 사주 봐야죠. 팔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 맨날 신문에 나오고 그다음에 새해 할 때마다 막 그 인터넷에 광고 떠가지고 늘 뭐 나오잖아요. 늘 뭐 예. 나오잖아요. 링크 광고 이렇게 떠가지고 해서 링크 올해 걸면은 사주 보게 이런 거. 뭐 5,000원씩 결제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 주역을 이야기해볼 예정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 언제나 이야기를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주역이 어떤 점에서 점이고 어떤 점에서 철학이고 주역의 사고 체계란 무엇일지 그걸 좀 재밌게 그렇게 얘기하면 되게 듣기 싫다. 그러니까 어. 그냥 전 봐준다 그래. 차라리. 여러분 공짜로 전봐드립니다. 근데 점을 일일이 점괘를 우리가 내놓을 수는 없잖아요. 네. 청취자분들의 물을 떠먹여주는 게 아니라 물가로 데려가서 음. 여러분들이 스스로 점을 볼 수 있도록 이런 물가가 있다 이렇게 모셔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내용을 저희가 방송해드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저희 책임이 아니죠. 제가 타인의 책임입니다. 우리 방송 중에 네, 그 저기 타로 카드 한 번 했었잖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타로 카드 한 번 하고 이제 주역을 하는데 나는 문돌이가 아닌 분들이 이 방송의 그런 목차를 보다 보면 네. 결국 그렇게 느끼실 것 같아. 뭐야? 역시 문돌이들 결국 이렇게 점 보는 왜 어른들이 철학하면 결국 점으로 빠지는 거야. 운명 철학인 줄 어른들은 특히 좀 나이 드신 분은 철학이라 그러면 운명 철학과 동일시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문돌이들 결국은 사파로 빠진다며. 점이나 보고 혹 사이비 종교나 차리고 혹세 아니, 그 고민한다. 철학의 철자가 밝힐 철자거든요. 네. 그 수식의 잠깐만. 대상이 질리면은 저는 홍 작가님 왜 철학과 간지 이제 알겠네. 야 더 이상 말하지 마. 네, 이제 알겠어요. 머릿속에 있는 그 문장을 뱉지 마세요. 여러분도 아시겠죠 이제? 밝힐 나 얘기 안 할래. 아니 그냥 뭐 나온 얘기인가. 밝힐 철자인데 수식의 대상이 진리냐? 그러면 뭐 필로소피가 되는 거고 그 네. 수식하는 대상이 나의 미래다. 그럼 점괘가 되는 건데 제 두피는 아니고요, 여러분. 그리고 나 그거 아니었는데? 아니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저 그거 진짜 아니었는데. 네, 그래요. 섹스. 금자바로 그렇게 밝히셔. 자, 빨리 홍 끝내. 다 작가님. 죽어버려. 주역 얘기를 하고요. 네. 그 다음에는 자 2016년을 어떤 해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을까? 저희 세 명이 맥주 한잔 하면서 얘기를 해봤는데 아무래도 유신의 유령이 100년 넘게 살아있었던 일본에서 메이지 유신에서 탄생해서 그 현해탄을 건너서 박정희를 거쳐서 이제 유령의 형태로 박근혜 정권에서 이렇게 살아있던 유신이 드디어 사형 선고를 받기 시작한 그런 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유신의 시작과 종말에 대해서 또 이야기해볼 예정입니다. 네, 아마 내년 1월 달이 되겠죠.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그러면 아직 지금 이 방송이 청취자 여러분들이 듣기에는 마지막 방송이죠. 네. 2016년. 여러분 한 해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덕담을 하죠? 지금 나라가 시국이래 가지고 덕담이 잘 안 나온다. 올해 진짜 너무 다이나믹했잖아요. 진짜 다이나믹 코리아였잖아요. 내년에는 시국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우리 모두 좀 안정되는 한 해가 됐으면. 여러분 살아 계셔서 다행이고요. 내년에도 살아남읍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 한 해 동안 우리 문화평론가 이동규 대표님,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 예. 의문의 그녀 시호님 네. 고생하셨고요. 저는 작가 홍대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